예, 1시가 됐네요. 이용철 교수님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가지고 네, 잠시 나갔다 오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후반부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잠깐 좀 뜸을 들이면서 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던 부분 좀 보시고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또 후반부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막간을 이용해서 좀 21세기 첨단 장비라고 전 부르는데 화이트보드를 뒤에다 혹시 필기할 게 있을까 봐 후반부엔 좀 이론적인 얘기가 통계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갖다 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슬슬 시동을 걸어보죠. 예, 지금까지 전반전에서 이제 했던 거는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까지 한 거예요. 이제 분석할 준비 작업을 완료해 놓은 거고요. 필요 없는 정보들 다 빼놓고 분석을 위한 그 팁을 딱 완성을 해놨죠.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래핑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먼저 지금까지 전반전에 우리가 작업하는 동안에 여기 그림 파일 하나하고 뭐 이런 오브젝트들을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놨어요. 예. 요 창에서 이제 좀 environment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오브젝트를 나열하는 거고, 히스토리는 이제 작업 기록이고, 뭐 커넥션 튜토리얼 이런 거는 뭐 크게 사용 안 하셔도 되는데, 튜토리얼은 뭐 가끔가다 검색을 할 때도 뭐 있긴 한데, 아무튼 environment 요게 이제 기본으로 항상 보시는 건데요. 여기에 오브젝트가 많아요 이미. 그래서 데이터를 잡아먹고 이제 램을 잡아먹고 있기도 한데 뭐 그거는 어차피 큰 건 아닌데, 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작업하는데 우리가 헷갈려. 인간 휴먼이 헷갈려요. 컴퓨터는 괜찮은데. 그래서 요거를 작업을 할 때 좀 필요 없는 거는 항상 정리하는 습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새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빗자루가 있어요. 네, 요 빗자루를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yes를 누르면 모두 다 없어져요. 이게 모두 다 없어져도 괜찮죠, 우리는. 왜냐하면은 마지막에서 우리가 뭘 했어요? 여기서 그 걸러낸 데이터, 니 데이터를 갖다가 스프레드시트로 해놨잖아요. 요것만 불러오면 되기 때문에 다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요 그림 파일도 요걸 하나씩 지울 때는 이제 그림 파일이 여러 개 하게 되면 여기서 화살표 요거 가지고 넘기면서 하나씩 보게 돼 있거든요. 그걸 하나씩 지울 때는 요거 X 표시를 해가지고 지워도 되고, 아니면 요 빗자루를 하면 전부 다 사라집니다. 그림이 다 사라집니다. 다 지워놓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경로 지정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고, 지금 저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불러올 수도 있겠죠. 불러오고 나니까 요 팁을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머리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죠? 근데 여기 워닝 메시지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라는 게 있고 워닝 메시지가 있어요. 에러 메시지라는 건 말 그대로 실행을 실패한 거예요. 컴퓨터가 그 작업을 처리하지 못한 거라서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버그를 찾아야 돼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근데 워닝 메시지는 돌아가긴 돌아갔는데 너 주의해. 말 그대로 그런 거라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컬럼 네임이 없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면요. 요 이제 write CSV 요 펑션으로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은 맨 앞에 쓸데없는 칼럼이 하나가 붙어요. 아까 만든 게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가 정리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하나가 붙어요. 그냥 이 뭐야 헤더 빼놓고 그 칼럼 수가 뭐 몇 번인지 그냥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굳이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다 있고 아래 인터페이스도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삭제해도 상관이 없는데 삭제를 하고 저장을 하면은 요 메시지는 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게 있더라도 뭐 데이터 분석하는 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굳이 또 삭제를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무시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워닝 메시지는. 그래서 이제 불러왔고 요걸 가지고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이제 ggplot2라는 이게 굉장히 유용한 패키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타일리버스 안에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오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제가 여기에 다양한 종류의 그래프 그리고 그 ggplot의 주요 펑션들 이런 것들을 그냥 geom이라는 펑션 아래에 있는 하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geom은 geometric의 줄임말이야. 그래서 그래프의 지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종류의 그래프인지가 일단 중요하죠. 뭐 우리가 포인트 해가지고 스캐러 플롯을 그릴 건지 바 플롯 막대 그래프를 할 건지 뭐 히스토그램을 할 건지 박스 플롯을 이런 거를 결정을 하기도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래프의 타입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더 에러바를 더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움 스무드는 이제 스캐러 플롯이 막 점들이 막 찍혀 있잖아요. 그 점의 추세선을 리그레션 라인을 그려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내가 그거를 스페시픽하게 모델을 정해가지고 그릴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용한데 오늘 다 다루진 못하고요, 당연히. 오늘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용하시게 될 지온 포인트, 스케일러 플롯도 간단하게는 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그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냥 다른 것들은 제가 지금 요 드린 폴더에 Materials 폴더에서 피겨로 들어가시면은 여기로 피겨로 들어가시면은 example이 있어요. 피겨 example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지금까지 제가 R로 작성했던 그래프들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여기 가져왔는데 이게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좀 종류도 다양해서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일단 라인 그래프죠. 그죠? 요 위에 있는 거 이거는 파워포인트로 작업을 한 거예요. 저는 항상 하는 작업을 아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려요. 요거 그리고 요거 그려가지고 컴바인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걸 파워포인트에다 갖다 붙여놓고, 왜냐하면 그림 작업이 거기서 훨씬 더 쉬워요. 직관적이고. 네. 이런 그림들, 추가적인 그림들은 또 레이블들 이런 것들은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죠. 이거는 지금 라인 그래프의 예시인 건데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 둘, 셋, 넷 이게 지금 제스처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닫히는 입술이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 제스처 타이밍에 따라 가지고 그 하는 거라서 이게 4개 포인트만 있어서 선이 이게 딱딱 꺾이는 이게 그렇게 인포머티브한 정보는 아니죠, 사실. 이 사이에 제스처 타이밍의 사이에도 밀리세컨 단위로 시간 단위가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시하고 4개의 포인트만 잡은 거잖아요. 일종의 라인 그래프지만 뭐 그렇게 인포머티브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요건 이제 스캐러 플롯이죠. 이거는 좀 더 키울게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은 스터디였는데 뭐 이렇게 뭐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뭐픽 벨로시티 막 이렇게 가는 와중에 이제 그 X축, Y축의 관계, 상관관계가 얼마나 되는지를 볼 때 유용한 게 스케일러 플롯이죠. 그리고 데이터 포인트가 많이 있을 때, 다양한 값들이 막 찍힐 때, 이 마이너스 이게 지금 그 Z 스코어링이 된 스탠다드 밸류거든요. 그래서 0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요 사이에 걸쳐 있는 분포가 있는데 거기에 데이터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한눈에 전체 데이터를 보는 그림으로 유용한 게 스캐러 플롯이죠.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서 지금 바운더리를 IP 바운더리냐 월드 바운더리냐라는 두 가지 컨디션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두셔도 돼요. 그냥 두 가지 컨디션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색깔을 다르게 찍음으로써 두 개의 경향을 한눈에 비교하기가 쉬운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추세선, 지금 이거는 직선으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이렇게 추세선을 점들 위에 찍은 거예요. 이 추세선이라는 건 이제 오늘 되게 중요하게 이론적으로 다룰 텐데 이 모든 각각의 점들이 이 빨간 선은 빨간 점들 모든 점들과 거리가 최소화되는 모든 점들과 최소화되는 그 직선을 그리는 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목표예요. 그리고 파란 선을 또 그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마다 이 직선과의 거리들이 있잖아요. 세로축으로 Y축으로 벌어지는 이 거리들이 다 다르다고요. 이 값들을 다 합쳤을 때 최소값이 되는 게 가장 모델 핏이 좋다고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직선 방정식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가지고 그 값들을 해독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모델링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설명이 길어졌는데 또 다음 거 이것도 라인 그래프인데 이건 아이 트래킹 스터디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막 촘촘하니까 아까보다 직선이 좀 더 이렇게 막 변동이 되는 게 굴곡이 막 더 보이죠. 이런 그래프도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시간이 가는 동안에 뭐 눈이 어디를 얼만큼 봤는지, 빨간 걸 얼만큼 봤는지, 파란 걸 얼만큼 봤는지를 아주 미세한 타이밍이 차이가 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린 그래프고요.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건데 보통 이렇게 세로축으로 다 만드는 게 디폴트인데 이렇게 가로축으로 눕혀가지고 이게 지금 왼쪽에는 남성이고 여성은 이쪽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뭔가를 훨씬 더 더한다 이런 걸 한눈에 드러나게끔 하면서 또요 16개의 단어가 있었는데 한국어의 겹받침 스터디였어요. 겹받침을 얼마큼 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때로는 이렇게 축을 뒤집는 것도 한 가지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리액션 타임인데 가로치기 세로치기 리액션 타임입니다. 리액션 타임이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런 거를 이제 두 개의 선으로 이것도 이제 추세선을 그린 겁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점을 다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굳이 막 점 있으면 좀 정보가 너무 불분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만 이렇게 딱 그린 거죠. 라인 그래프만 그린 거죠. 그리고 이 라인 그래프는 그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이렇게 직선으로 탁탁 있는 요거 아까 요거하고는 다른 게 이거는 그 스무드 아까 말했던 지움 스무드라는 펑션을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적당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거는 직선 모델이 아니라 선형 모델이 아니라 비선형 모델을 만든 거죠. 거기에서 이렇게 리액션 타임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게
리지듀얼 값들, 나머지 값들을 가장 줄이면서 최소화하면서 모델 핏을 돋게 하는 선을 그린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되게 유용한 그래프의 형식 중에 하나가 박스 플롯이에요. 네. 이게 이제 이런 박스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분포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해주는 건데, 저는 그 리포트 파이널 그 페이퍼에다가 리포트 할 때도 간혹 쓰는데 더 유용할 때는 프리 프로세싱에서 되게 유용해요 이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로치기 서브젝트 넘버예요. 7번 파티스펀트부터 45번 파티스펀트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대충 그렸어요. 이거 왜 대충 그리겠어요? 제가 좀 이따 말하는데 전 예쁜 그래프가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모두 그렇죠. 예쁜 그래프가 좋아요. 근데 이건 안 예쁘게 그려도 돼요. 왜냐면 나 혼자 볼 거니까. 프리 프로세싱에서. 그래서 빠르게 작업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 숫자들 겹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상자가 다 7번부터 45번 참가자의 그 각각의 리액션 타임의 분포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눈에 이렇게 딱 쫙 펼쳐놓고 보면은 처음에 뭐부터 할 수 있겠어요? 리액션 타임은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 지금 1000ms이에요. 그러면은 몇 초예요? 10초잖아요. 그죠? 10초에 가까운 시간 동안 멍 때리고 있었다는 거지, 얘네들은. 그러면 이 데이터 포인트는 사실 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한눈에 딱 잘라내기 쉽겠죠. 아웃라이어를 걸러내기가 쉽겠죠. 아웃라이어를 걸러내는 건 프리프로세싱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스터디 거기에서는 딱히 아웃라이어라고 디자인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있었는데 아웃라이어라고 할 만한 거는 딱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건너뛰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아웃라이어를 또 전 투 스텝으로 항상 나눠서 하는데 요 안에서 이제 픽스드 컷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고 필요 없는 것들 잘라내고 요 안에서 이제 또 민 플러스 2SD 민 플러스 마이너스 2SD 그걸 보통 많이 쓰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파티스먼트마다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밖에 벗어나는 것들을 다 잘라내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정규 분포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돼야지 이제 파라메트릭 테스트라고 하죠. 그런 아노바나 t-테스트나 뭐 평균값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그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그런 통계 분석의 조건이 돼요. 필수 조건이 돼요. 정규 분포를 그리고 또 레지듀얼 값들이 정규 분포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좀 이따가 나중에 또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나오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려놓으면은 얘네들이 참가자마다 좀 완전히 분포가 이 박스가 얘네들은 지금 다 겹쳐 있는데 그래도 집중을 한 거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한 거지. 근데 막 어떤 사람들은 이 위에 박스가 막 가 있다고.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많이 분포가 막 널찍하게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믿을 수가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참가자를 통째로 뺄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요 X축에 참가자 대신에 아이템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아이템이 어떤 아이템은 너무 어려웠어 태스크가. 그럼 그것들은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할 때 막스플롯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래프들 이제 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geom이라는 펑션을 여러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로 한번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캐러 플롯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ggplot이라는 펑션을 먼저 써요. 네, ggplot이라는 펑션 쓰고 이 괄호 안에 아규먼트가 여러 개 들어가죠. 그 아규먼트 중에 첫 번째로는 데이터, 그러니까 팁을 이름이 들어가고요. 쉼표를 찍고 그다음에 AES라는 게 들어가요. Aesthetic Mapping의 줄임말이거든요. 그건 이제 X축은 뭐, Y축은 뭐, 그다음에 컬러 코딩은 뭐, 모양으로 표시할 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릴 그래프는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맨 처음에 봤던 첫 번째 그래프 요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조금 더 예쁘게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X축에는 여기에 지금 proficiency가 들어가 있죠. advanced랑 beginner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Y축에 nasalizity 점수 그 다음에 shape에다가 그러니까 점의 모양 찍히는 점의 모양에다가 포커스를 구분을 해서 그린다 해서 하면은 요게 이제 그림이 여기에 나와요. 근데 이게 그래프가 보니까 좀 황당하지 않아요? 이걸 크게 보려면 줌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체 화면도 할 수 있고요. 전체 화면 할 것도 없이 이건 별로 전혀 인포머티브가 하지 않은 그래프죠. 왜 그렇겠어요? 점이 8개 띡 찍혀 있죠? 그죠? 사실은 이게 점이 8개가 아니라 3,800 아까 몇 개. 그게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찍히겠어요? 네이절리티 스코어를 갖다가 0점에서 3점 사이의 자연수 4개를 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드밴스드 그룹에도 0점이 있고 비기너 그룹에도 0점이 있고 각각의 점수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겹쳐 있는 거예요. 같은 점수니까. Y축의 점수가 다 같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포커스로 이 모양도 동그라미하고 세모로 구분을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다 겹쳐 있으니까 그 모양도 뭐 구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에는 이게 적합한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스캐터 플롯이.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요 Y축이 아주 세세하게 점수들이 세분화돼 있고 또 X축도 요 딱 어드밴스드 비기너 두 개가 아니라 아까처럼 점수로 뭐 25점에서 40몇 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씩 다 포인트를 가질 수 있다면은 훨씬 더 인포메이티브한 그래프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 뭐 다 보여드리긴 그러니까 막대 그래프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첫 줄만 설명드리고 있는데 제가 첫 줄만 설명드리는데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여기다 플러스를 썼어요. 물론 요 밑에다 써도 됩니다. 플러스 다음 줄에 써도 되는데 여기다 플러스를 쓰고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요. 여기 자동으로 인덴트가 이렇게 돼요. 여기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같은 문장이야 라는 거를 자동으로 표시해 주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알이 그렇게 불친절한 친구는 아니에요. 소통의 여지가 있는 그래도 마음이 있는 애예요. 인간하고도 소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다가 또 geom의 펑션을 하나 더, ggplot이 아닌 geom의 펑션을 써주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그래프의 타입을 정하는 거죠. 여기서는 x축, y축 뭐 이런 것만 정했잖아요. 근데 무슨 그래프를 쓰냐면 geom 포인트를 쓸 거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다 아규먼트를 또 뭐라고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써서 이 그래프가 만들어진 거고요. 여기에다 뭘 쓸 수 있는지는 이제 바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래서 wrong type의 그래프를 썼으니까 이제 바 플러스를 가지고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geom을 이번에는 위에는 여긴 똑같습니다. 완전 똑같고 geom 바로 바꿨어요. 포인트가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는데 에러 메시지가 나오네. 뭐라고 하죠? stat count라는 펑션이 can only have an x or y asterisk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뭔 소리냐면은 바그래프에서는요 항상 데이터의 서머리가 필요해요. 막대기의 높이를 네가 무슨 값을 가지고 막대기의 높이로 표현할 건지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게 평균 값을 우리는 원하는 거죠 보통. 근데 평균 값이 아니라 뭐 미디언이 될 수도 있고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또 똑같이 쓰는데 지온 바 안에다가 아규먼트를 stat equals summary라는 걸 써줘요. 이걸 써서 한번 돌려보시면요. 이제 막대기가 이렇게 나와요. 네. 근데 여기에 워닝 메시지예요. 이게 에러라는 말은 없죠. 이거처럼 워닝 메시지인데 펑션이 서플라이 되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내가 정할게. 그 네가 그냥 보통 서머리라고 하는 건 보통 평균들 말하잖아. 그래서 나는 평균 값을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막대 높이가 어드밴스 그룹은 0.5가 좀 안 되는 그리고 비기너는 1.8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이로 이렇게 평균 값으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프 마음에 들어요?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 학기 중에 제가 가장 힘든 시간은 논문 심사가 있는 시즌. 논문 심사가 있을 때 학생들이 이런 그래프를 자꾸만 그 여러 개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못 알아먹겠어요 도대체. 정말 힘들어요. 이게 그래프에 정보가 많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래프를 X축에다 뭘 넣고 Y축에다 뭘 넣어가지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논문에다가 그게 불명확해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더 예쁘게 만들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여기에서 제가 박스 플러스를 만드는 순간부터 아까 스케일러 플러스에서는 그 저 쉐입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3차원 그래프였어요. 어떻게 3차원이었죠? Y축에 들어가는 네이잘리티라는 게 있고 이 네이잘리티를 두 가지의 프리딕터로 플러스를 해줘. X축에는 프로피션스를 놓고 그 다음에 모양으로 포커스를 하고 그래서 세 가지의 베리블이 들어간 거니까 그 3차원 그래프였던 거죠. 보통 3차원 그래프가 페이퍼로 2차원 페이퍼로 나오는 거기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물론 2차원 그래프도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근데 3차원 그래프까지는 사람이 이해할 만해요. 4차원 그래프를 올라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막 이렇게 산처럼 생긴 막 그런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4차원 프로세싱이 인간에게는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데이터를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대부분의 뭐 언어 전을 보면은 3차원 그래프들을 제일 많이 쓰죠. 3차원 그래프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 바 플러스를 막대 그래프를 하면서부터 여기서 x축하고 y축만 지정했어요. 제가 아까 똑같다 그랬는데 똑같진 않네 지금 보니까. 쉐입이 빠져 있네. 하나를 뺐어요. 그거를 넣는 게 여기에는 쉐입이 아니라 fill이라는 아규먼트로 넣게 돼요. 막대 그래프에서는. 그러니까 fill이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색깔로 막대 안에다가 색깔로 채워줘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채우는 거를 포커스 컨디션이 yes가 있고 no가 있었잖아요.
attended가 있었고 unattended가 있었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에 따라 가지고 다른 컬러로 채워줘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돌리게 되면은 요렇게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what the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색깔이 우리가 원한 거는 이런 식이잖아요. 막대가 4개가 나오는 이런 식을 원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위에다가 쌓았어. 그러니까 파란색 면적보다 빨간색 면적이 넓은 걸 보니까 포커스가 없을 때 이 네이저리티를 더 했다는 뜻인 건데,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면 정확히 빨간색은 몇, 파란색은 몇 평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지금까지의 공식만 써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이따위로 나오게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쌓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포지션 .g라는 요 아규먼트를 써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옆으로 .g가 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막대기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옆으로 쌍으로 딱 이렇게 비켜나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에요. 평균값을 가지고. 물론 평균이 아니라 이제 뭐 카운트라든가 뭐 다른 거를 하고 싶으면은 이 지금 요 문장 가지고 안 돼요. 다른 문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시공하면서 건너뛰도록 할게요. 구글 검색하시면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뭐안 되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모양인데 그래프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뻐야 돼요. 여기서 예쁘다는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심미적인 예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색깔을 뭘 칠하고 뭐 글자 폰트를 뭘 쓰고 저는 그딴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 별로 그 미적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뭐 못 입은 거나 뭐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결국 논문에서 중요한 건 정보의 효율성이에요. 그걸 가지고 저는 예쁜 그래프라고 불러요. 여담인데 그 제가 부산대 오기 전에 한양대에서 잠깐 1년 좀 넘게 조태원 교수님의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있었거든요. 거기서 가자마자 며칠 안 됐었는데 뭘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하는 거를 보시고서는 저한테 그렇게 대뜸 물어보신 거예요. 김정인 선생님, 그래프 그리시느라 밤샌 적 많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박사과정 하는 동안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밤샌 정도가 아니라 조태원 선생님도 그러신데요. 그래프 하나 그리려고 이틀, 3일을 쓰신대요. 근데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막 그 저널에 페이퍼들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이해 안 되는 그래프들 있잖아요, 간혹. 레이블이 잘못됐거나 뭐 그래프 형식이 다른 걸 엉뚱한 걸 골랐거나 그런 문제들이 생각해 보니까 있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박사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 몰랐는데 그걸 뭐 이해를 못 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리서처가 제대로 된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예쁜 그래프를 그려줘야지 소통이 되는 건데 리더랑. 그 리더한테 막 고문을 시키는 거죠. 그거는. 그 부분을 조태웅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이거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구나.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스킬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번쩍 들렸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조태웅 선생님은 저보다 심미적 기능까지 더 갖추신 분이라고 센스까지 갖추신 분이라고 막 색깔, 뭐 폰트, 크기 막 굉장히 신경 많이 쓰시는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 가지고 농담 삼아 해드린 말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중요한 건요. 막대 그래프에는 이 막대의 높이가 평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균은 항상 우리를 속인다 그랬죠. 그래서 분포가 중요해요. 그 분포를 제대로 효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에러바라는 게 있죠. 오차 막대. 오차 범위를 표시를 해줘야죠. 그걸 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들을 많이 쓰죠. 스탠다드 에러, 그러니까 표준 오차, 표준 편차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표준 오차라는 것은 이제 평균값이 내가 구한 값이 여기서 0.49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0.49라는 이 평균값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분포에 걸쳐 가지고 분포를 고려했을 때 이 평균이 여기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숫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하게 confidence interval 95% confidence interval 95%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죠. 뭐 대선할 때마다 맨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 평균값이 믿을 수 있는 95%의 경우 샘플링을 계속 반복해서 했을 때 95% 정도는 요 범위 안에 평균은 여기인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갈 거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해준 그게 두 가지 대표적인 타입인데 그 중에서도 스탠다드 에러가 조금 더 쓸만해요. 네. 네, 왜냐하면 컨피던스 인터벌은 이게 되게 커져요. 스탠다드 에러에 비해 가지고 에러바가 되게 커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겹쳤어도 사실은 유의미한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스탠다드 에러는 이게 겹쳤냐 안 겹쳤냐에 따라 가지고 유의미성이 갈라지는 확률이 더 높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더 인포머티브해서 그거를 가지고서 해볼게요. 에러바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평균값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수, 데이터 포인트의 개수,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걸 알아야지 SE 값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네 가지 변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그게 여기 있어요. graph 데이터라는 걸 내가 지금 만들 거야. It is defined as 하면서 lead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온 다음에 파이프로 넘겨. 그런 다음에 아까 했던 group by를 proficiency하고 focus에 따라 가지고 2x2로 네 가지 조합을 만들어. 그래서 summarize를 해줘. 거기에다가 mean을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n하고 sd하고 se의 값. 이 수학 공식은 지금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SD라면 그냥 바로 SD 값이 나오는데 SE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스퀘어 루트를 씌운 다음에 그거를 SD 값에서 나눠주면 돼요.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하면은 또 표가 만들어지겠죠. 표가 이 변수로 만들어져서 지금 그래프 데이터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표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4줄짜리의 표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서 요 값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그래프에다 직접 넣을 수가 있어요. 아까 그렸던 바그래프는 그 서머리 펑션이 평균을 지가 알아서 계산을 해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균을 이렇게 구해놓고 평균뿐만 아니라 SE 값이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각각의 그 컨디션의 조합에 의한 그 서브 그룹의 평균이자 SE 값들인 거죠. 이걸 그대로 요 막대의 높이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지 에러바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까 지온 포인트 우리 실패했잖아요. 스케일러 플러스 실패했잖아요. 이번에는 스케일러 플러스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요 그래프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리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보다는 조금 더 정보를 읽을 수가 있어요. 점들이 겹쳐 있질 않죠. 네. 그래서 포커스가 이거 왜 안 겹쳐 있겠어요? 요 값들을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평균이 다르다는 거를 계산을 해줬기 때문에 그 모든 점들이 찍히는 게 아니라 평균 값들만 찍히는 거죠. 그죠?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구분이 되고 세모가 동그라미보다 여기 좀 높은 게 서로 반대의 그 평균 높이가 한눈에 보이긴 하는데 이거 페이퍼에 쓰면은 어떻게 된다? 리뷰한테 혼난다. 리젝 당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정보를 담기 위해서 바그래프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프 데이터를 이번에는 x축에 x 아까는 이렇게 써 있었죠. x equals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전에 썼던 거는. 근데 이거 x를 안 써도 그냥 처음에 나오는 게 x 값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y 값이에요. 이번에는 y 값이 아까 네이잘리티가 아니라 민을 우리가 그래프 데이터에 구해 놨잖아요. 그 숫자를. 그래서 이 민이라는 숫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써요. 여기를 보세요. 서머라이즈를 할 때 민이라는 이름으로 컬럼을 만들어줘. 그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나오는 민은 이건 펑션이에요. 아래 펑션의 민을 네이절리티를 가지고서 구하라는 거라서 이게 지금 얘가 variable 이름인 거야. 요 네 가지 숫자의 이름인 거야. 그걸 y축에다가 넣고 그 숫자가 4개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x축에서는 proficiency로 구분을 하고 막대의 색깔은 포커스로 구분을 하라라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지온 바 안에다가 아까 한 것처럼 포지션 다주를 넣고 그다음에 스탯은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스탯을 아까는 그 summarize 하는 그 기본 펑션을 썼었죠. summary를 썼었죠. 근데 이제는 identity라는 걸 넣어야 돼요. 왜? 이거를 여기에 민을 구하면 안 돼요. 요 값들이 각각의 막대 높이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의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각각의 숫자가. 그죠? 그게 막대 높이로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4개의 막대 높이로.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막대의 넓이입니다. 막대 넓이 0.75 정도로 해가지고 좀 이제 숫자를 뭐 바꾸면 막대 넓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가 아니라 이거 쉼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geombar라는 펑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포지션하고 스탯하고 width하고 그 다음에 geomerrorbar라는 아규먼트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규먼트지만 또 펑션이기 때문에 geomerrorbar을 만드는 펑션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또 aesthetics를 넣어줘요. 여긴 간단해요. 이 geomerrorbar는 최대값하고 최소값만 있으면 돼요. 아까 요 그래프 보시면 요 지금 이 막대기 그림이 작은데 요 막대기의 높이의 여기 요 막대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범위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숫자를 지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는 민
예, y의 미니멈이에요. 네, y 값의 미니멈의 막대, 그러니까 낮은 막대기 부분은 낮은 값은 예, 민 평균에서 자꾸 민이 나오니까 헷갈리실 텐데 평균에서 SE 값 우리가 구한 스탠다드 에러 값 그거를 빼주고 그 다음에 맥스는 더해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주면은 막대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만약에 포지션 닫지가 없지 여기까지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네, 만약 이 아랫줄을 포지션 닫지를 하지 않고 돌리게 되면은 잠시만요. 예, 여기를 삭제를 해야 되는구나. 예, 지금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괄호가 안 닫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여기를 괄호를 닫고 이만큼만 잡아가지고 돌려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어때요? 에러바가 예, 두 개가 또 쌓여 있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이 에러바를 양쪽으로 낫지를 시키면서 크기를 줄여야겠죠. 그걸 해주는 게 이 아랫줄입니다. 포지션 닫지를 하고 웨이스를 0.75 에러바의 웨이스를 이렇게 하고 예. 낫이 벌어지는 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옆으로 벌어지는 폭을 0.75로 하고 그다음에 오차 막대의 넓이는 0.25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 괄호를 이걸 또 빼야죠. 네. 방금 여기 X 표시 보셨죠? 지금 괄호 숫자가 안 맞기 때문에 열었던 괄호를 안 닫거나 아니면 안 열었는데 닫거나 이러면 이제 저 X 표시가 버그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친절해요, 알이.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에러바가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거칠 수는 없어요. 더 예뻐야 돼요, 그래픽이.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막 이렇게 코드를 다 덧붙여가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한 방에 여기다 다 썼거든요. 뭐 생각나는 대로 예쁘게 한 코드들을 지금 여기 326번 라인부터 348번까지 20줄이 넘게 걸쳐서 쓴 이게 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달라는 한 문장을 아주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한 거랑 똑같아요. 방금 전에 해서 요 그래프 만든 거랑 똑같은데 거기다가 플러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구분하기 쉽게 엔터를 두 번 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구나. R에서 문장을 쓸 때는요. 띄어쓰기나 엔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R이 알아듣기에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variable name 뭔가 오브젝트를 여기서 만든 이 네임들 이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띄어쓰기가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항상 붙였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어마다 대문자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언더스코어를 스페이스 대신에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그 두 가지 방식 중에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이런 그 구간에 프레이즈 간에 그러니까 이게 전체 문장 안에서 프레이즈인 거잖아요. 그 사이에 혹은 단어 간에 그 사이의 간격은 스페이스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엔터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정보들인 건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지옴 중에서 H 라인이라는 거는 horizontal 라인을 말해요. horizontal 라인 이걸 일단 그려보고 전체를 다 돌려가지고 한 문장 돌려가지고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생각에는 이 그래프가 좀 더 예뻐 보여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요거에 비해서 요게 어떤가요? 제가 예쁜 이유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색깔이 있어가지고 빨간 파란 더 예뻐. 이 핑크 하잖아. 이게 더 예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대학원생들도 항상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훨씬 더 예뻐요. 그 이유 첫 번째. 이거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펑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쓴 건데 H라인은 horizontal 라인이라서 이 지금 dashed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그린 거예요. 이거를 추가로 그린 거예요. 이게 뭘로 했냐면은 전체의 mean인 거죠. 그래서 y 인터셉트 그러니까 y의 절편으로 이 y축의 절편으로 여기에다가 하나를 그려주는데 그 값을 전체 오버롤 민을 민의 민이니까 네 개의 민의 전부 평균인 거죠. 평균의 평균인 거죠. 그 값을 써주고 그다음에 라인 타입은 1로 하면은 solid 라인이라고 그다음에 2로 하면은 dashed 라인이라고 뭐 이런 식이에요. 3으로 하면 뭐 나오지? 기억이 안 나네. 점선이네. 네, 다리를 라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컬러도 블랙을 하든 뭐 레드를 하든 뭐 여러 가지를 하면 이제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저는 항상 black or white를 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줄에서는 labs라는 게 붙어 있는데요. 여기 플러스로 연결이 되고 labs라는 펑션이 또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는 labels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labels 안에다가 여러 가지 아규먼트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title는 요 피규어의 타이틀 여기 들어가는 이걸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따옴표를 쓰시고 따옴표를 닫고 그다음에 커마를 찍으신 다음에 또 쓰고 싶은 아규먼트 x축의 이름인 거죠. 이거는 아까 전에는 여기서는 어디 갔어?
여러 개를 또 그렸다. 네. 여기서는 프로프라고 돼 있었어.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리더가 읽으면은 이건 뭔 말인지 모르죠. 프로페서야? 그죠? 아니 논문을 처음에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부터 봐요? 초록부터 읽죠. 그죠? 그러고 나서 사람에 따라 뭐 다를 수 있겠지만 결과부터 궁금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부터 볼 거라고요. 그죠? 문장을 언제 다 읽어? 그래프부터 보면서 이 그래프 안에서 이미 이 실험 디자인 이렇게 한 거구나. 이 연구의 목적은 뭐겠구나. 결과는 어떻게 나왔겠구나. 이게 한눈에 드러나는 그래프가 바로 예쁜 그래프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어느 줄에 있었죠? 네, proficiency라는 이름을 일단 바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y축도 그 전에는 그냥 nasality라고 돼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게 뭐 nasality를 어떻게 측정한 건지 뭐 좀 정보가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냥 저는 mean nasal rate이라고 레이팅을 한 거니까 네, 그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feel에다가도 attention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거기까지가 랩스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annotate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글자를 더 써 넣는 거죠. 제가 써놓고 싶은 글자는 여기 있습니다. 에러바의 정의예요. 이것도 많은 그래프에서 대부분 무시하는데, 근데 에러바가 뭘로 돼 있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너드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보도 윈터도 뭐 그런 얘기 책에서 쓴 적 있는 것 같아요. 요 책, 아까 이 책의 저자. 뭐 저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가가지고 컨퍼런스 가가지고 너 친구 만들고 싶으면은 네 박스 플랫에 뭘로 정의가 돼 있는지 한번 나한테 알려줘봐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미국식 농담인 것 같은데 영국식 농담인지 미국식 농담인지 웃긴데 안 웃겨. 그게 그렇게 하면 친구 못 만들어요 사실은. 아주 너드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친절하게 나는 지금 스탠다드 에러를 쓰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고요. 그거를 이게 지금 글자가 뒤집혀 있죠. 로테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앵글로 여기 보면 앵글이 270도 뒤집혀 있죠. 그 다음에 Y축과 X축의 좌표를 통해 가지고 이 글자가 나타날 정확할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건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직접 숫자를 바꿔가면서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숫자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워포인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요거를 컬러는 뭘로 할 건지 그레이를 하는데 명도를 또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레이 50을 하면은 반 정도 진하기가 되는 그 진하기로 요 글씨를 써준 거고요. 사이즈는 글자 크기고요. 그 다음 거는 코디네이트 카르테시언이라는 건데 얘는 이제 y축에서 얘가 0에서부터 2까지를 제가 숫자를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레인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해준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자가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는 없었어요. 그게 없으면은 요 막대 정확한 숫자 높이가 뭐지? 여기가 1.5인데 이게 0.5 차인 거 보면 0.5가 이쯤 있을 텐데 그게 안 찍혀 있으니까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친절하게 알려주는 의미가 한 가지 있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이 그래프를 요거 하나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뒤에서 요거를 그렸잖아요. 이거랑 맞춰서 놔야지 이걸 만약에 안 맞춰놓고 원래 그냥 R이 주는 디폴트로 여기 잘려 있으면은 그러면 막대의 높이만 보면서 누가 더 높은 건지 그래프 간의 비교가 어려워지죠. 그죠? 막대기 간의 비교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은 이 빈 공간이 많이 남더라도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y_lim이라고 하면은 y축에 limit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0에서부터 2까지 주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되게 너무 중요한 그 문법인데 이 C를 하고서 괄호를 열면요. concatenate에서 약자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달아서 뭔가를 variable을 형성할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는 뭐 지금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0하고 2라는 숫자를 하나의 variable로 주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지정해 가지고 y축의 범위를 만든 거다라고 일단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다 또 플러스라고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theme이라는 걸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프의 theme이에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theme classic 대신에 뭐 BW를 해볼게요. 이거는 black and white의 약자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잡아가지고 그래프를 여기까지만 그려보면은 이게 블랙 앤 화이트인데 막대의 색깔은 여기서 필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나머지를 블랙 앤 화이트로 만들라는 뜻이고요. 저는 이 BW를 띠을 가장 선호하거든요. 방금 봤던 건 클래식인데 얘는 격자가 없죠. 격자가 없어가지고 정확한 막대 높이를 추측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얘는 얇은 격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데 뭐 각자 좋아하시는 걸 쓰면 됩니다. 예, 참고로 뭐 theme minimal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것도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ggplot2 theme 뭐 이렇게 하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나올 테니까 원하는 것들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모양을 한 번에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전체적인 그래프 모양을 지금 아까 요거하고 요거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theme으로 제가 쓴 거는 두 번째부터 세 번째 이거까지 전부 다 텍스트에 관련된 거예요. 텍스트에 관련된 걸 한 방에 크기나 글자의 크기나 뭐 폰트나 이런 걸 설정하고 싶으시면은 요걸 쓰시면 돼요. element text라고 여기에 써 있죠. 이거를 사이즈 13으로 하면은 전반적인 글자 크기가 전부 다 13으로 지정된다는 뜻인 건데, 근데 요게 어떤 건 크게 어떤 건 작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따로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나눠서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플랫 타이틀의 사이즈는 13, 그리고 페이스를 볼드로 해주고, 그 다음에 H-just는 horizontal adjustment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0.25로 제가 지정을 했는데 이걸 만약에 0.5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 중간에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갔죠. 그죠? 그래서 이 가로의 위치를 정확히 어느 지점에다 할 거냐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0.25로 하면은 딱 센터에 가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그게 이제 여기는 타이틀에 대한 거였는데 여기는 x-axis에 관한 거예요. x축의 사이즈를 11로 하고 y축은 10으로 제가 했어요. y축은 이렇게 0. 몇 이런 식이라 가지고 좀 크면은 좀 이게 쓸데없는 공간이 많이 커져가지고 좀 더 작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일 필 매뉴얼 이거는 이제 x축에서 우리가 지금 proficiency 그룹이 advanced하고 beginner가 있고 필이구나. 네, 필에 대해서 attention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게 없이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요만큼만 잡아가지고 요게 없이 그리면은 이게 attention이 n하고 y로 돼 있어요. 왜냐면 엑셀 시트에다가 코딩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간편하게 작업하려고 일단 그렇게 해놨으니까 이건 굉장히 불칠전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컨디션 네임을 써줘야 되니까 unattended 컨디션이 있고 attended 컨디션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요걸 쓴 거예요. 근데 이 문법 참 시간이 없는데 브레이크가 원래 n하고 y로 돼 있던 거를 요거하고 요걸로 각각 바꿔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이걸로 칠해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레이 70이 다시 원래 그린 그래프 70이 얘가 되는 거고 30이 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린 거고요. 자 이제 흑백으로 해야 되는 이유. 뭐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뭐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나 특히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은 컬러를 잘 쓰시면은 장사가 잘 되잖아요. 막 시장통 같이 북적이 있는 곳에 야 저 눈에 띈다 재밌겠다 해가지고 막 오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이 퍼블리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저 프린터에서 뽑잖아요. 근데 레이저 프린트가 대부분 흑백이란 말이에요. 그게 컬러로 코딩되어 있는데 뭐 파란색, 녹색이야. 이런 구분이 안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 하는지를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흑백을 일단 기본으로 그려보고 근데 컬러가 좀 더 구분이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컬러를 쓰는 방식을 택합니다. 페이퍼에서는요. 그래서 여기다 다 흑백만 쓴 거고요.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그린 그림을 이제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명령어를 ggsave라는 명령어를 써셔가지고 피규어의 네임을 파일 네임을 여기다가 정하시면서 확장명 잊지 마시고 그리고 가로축, 세로축 하면서 이제 그림 파일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면 저장이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잘 안 써요. 왜냐면 여기서 엑스포트 버튼을 누르시면 이 지금 현재 띄어져 있는 여러 개의 그래프 중에서 현재 띄어져 있는 요 그래프를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DF로 할 수도 있지만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이미지 파일 중에서 PNG랑 뭐 JPEG랑 뭐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가지고 여기에다가 폭하고 높이하고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파일 네임 쓰시고 디렉토리 지정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요, 사실 요거를 이제 여기서 보는 화면하고 그다음에 줌을 해가지고 보는 화면하고 그럼 이게 글자들이 되게 작아 보이죠, 그죠?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또 저장을 한 거하고 또 달라요. 저장을 해가지고 파이널 아웃풋으로 나오는 걸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저 사이즈, 글자 사이즈, 뭐 또 여러 가지들 그림들의 모양을 이렇게 아웃풋으로 저장된 지금 PNG로 저장된 요거를 띄워가지고 그 네, 이 글자 크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밤을 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래프를 저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colors라는 펑션을 쓰시고 아규먼트 없이 그냥 이렇게 돌리시면은 이 리스트가 쫙 나와요. 그래서 요 있는 이름들을 갖다가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긴 한데 요게 뭐 지금 600 몇 개의 컬러가 막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거를 이제 사실 구글에다 검색하면은 그 컬러의 그 뭐 RGB 코딩이라 그러죠. 그렇게 쓰는 그 방식을 갖다가 숫자로 조합된 거를 바로바로 쓸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거기에는 더 디테일한 컬러의 차이들이 훨씬 더 많이 있고요. 네. 네, 뭐 구글 저 R에서 GG 플러스에서 컬러 코딩하는 법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뭐 정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컬러 얘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이제 보도 인터가 책에서 소개한 내용인데 이것도 되게 쓸만한 그래프 타입이에요. 근데 지움 덴시티라는 게 있어요. 위에서는 제가 설명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지움 덴시티 플롯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어요. 이거 일단 그려보고 하면은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데이터의 속성상 이게 지금 요거는 되게 인포머티브하게 나오진 않아요. 이게 지금 X축에 네이잘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0, 1, 2, 3이 딱 4개 자연수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분포가 잘 안 나타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continuous variable, 아주 촘촘한 variables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뭐 A라는 컨디션은 분포가 이런 식으로 정부 분포 비슷해요. 그리고 보이시죠? 화면. 그리고 B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많이 겹쳐 있는데 이게 등성이가 바이모델 디스트리뷰션이 확실하게 들어가죠. 이러면 이거는 유의미한 차이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거라서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래프 타입이에요. 이걸 이제 지움 덴서티 타입. 그러니까 y축에는 개수입니다. 각각의 이 값들에 해당하는 x축의 값들에 해당하는 개수인 거죠. 일종의 히스토그램인 거죠. 히스토그램을 두 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요 알파값 요거를 조절하면은 저 컬러의 투명도가 달라져요. 네. 이건 좀 더 진해졌죠. 0.8로 바꾸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걸 지금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 여기에 이 웹페이지에 가보시면은 팔레트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팔레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린 건데 요 밑에다가 플러스를 하나 더 한 다음에 한 줄을 더 썼어요. 스케일필 브루어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팔레트를 퍼플 오렌지의 줄임말이에요. 퍼플 오렌지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얘는 색깔이 지정된 컬러가 나와요. 팔레트 안에 담겨 있는 지정된 컬러가 나오는 건데 요거가 보도인터가 추천을 하는 이유는 이거 컬러풀하기도 하면서 그 흑백으로 출력을 했을 때 이게 구분이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팔레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이거 컬러스 펑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를 RGB 코딩으로 넣거나 컬러 이름을 넣거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팔레트를 하게 되면 요 세팅이 이렇게 딱 대비가 잘 되는 것들이 골라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도 나중에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를 여기 있는 거를 대충 비슷하게 그려봤고요. 이제 밑에 있는 거 요걸 그려볼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의 지금 차이가 뭐죠? 여기에서는 3차원 그래프예요. 그래서 proficiency 그리고 attention에 따라서 달라지는 nasality가 측정이 되어 있는 건데 요거는 advanced랑 beginner를 proficiency를 두 그룹으로 나눠 놓고 그런 다음에 boundary effect를 추가한 거죠. 그래서 4dimensional이 되는 거예요, 얘는. 그죠? 네. 그래서 4차원 그래프를 막 되게 막 공간 감각이 있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래프를 막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로 그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페이퍼는 이렇게 데이터를 서브세팅을 하죠. 어드밴스드 따로, 비기너 따로 해서 보여주면 이게 결국 4차원 그래프의 효과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 되기 때문에 팩터가 하나 더 늘어나요. 아까 요거 했었잖아요. 그룹 바이 한 다음에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민 값하고 SD 값 구했었잖아요. 그거를 하는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게 바운더리 컨디션인 거죠. 끼어쓰기가 있고 없고 요거를 추가해서 해야 돼요. 아까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서머라이즈를 다시 한번 해서 평균 값과 SE 값을 구해야겠죠. 그걸 돌려가지고 그래프 데이터 2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이거를 방금 말한 대로 데이터를 서브셋을 해야겠죠. 비기너랑 어드밴스를 나눠야 돼요. 그걸 하는 방법. 어드밴스라는 내가 variable을 하나 만들 거야. variable이 아니라 데이터 프레임이죠. 그걸 만들 건데 그거를 필터를 해. 원래 방금 만든 그 그래프 데이터 2 있잖아. 여기서 만든 그 표. 요거 지금 출력을 해볼게요.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된 표죠. 요거를 어드밴스드 이만큼하고 비기너 이만큼으로 두 개를 그룹을 나눠줘 라는 거기 때문에
필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컬럼으로 돼 있는 거죠. 이 컬럼이 되는 걸 필터를 사용해가지고 그래프 2에서 proficiency가 advanced인 것만 골라서 이 advanced라는 이름으로 넣어줘. 이런 문장입니다. 여기도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퀄 사인은 두 개를 써야 됩니다. 논리식에서는. 해가지고 어드밴스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어드밴스 그래프를 그리는 거는 아까 그린 거, 아까 예쁘게 열심히 만든 거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뭐만 바꾸면 되겠습니까? 요 데이터. 네. 이 팁을 갖다가 어드밴스라고만 바꾸면 되겠죠. 밑에 건 그대로 붙이면 되겠죠. 네.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아까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붙이진 않는데 조금 다른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좀 덜 예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요거를 섭셋을 하고 그리면은 에러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고요. 숙제 드립니다. 채점은 뭐 저한테 제출하시면은 뭐 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뭐 채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숙제예요. 자, 이제 어드밴스 그룹의 그래프를 따로 섭셋해서 그렸으니까 요거 과정을 똑같이 하면서 어드밴스 대신에 비기너 그룹을 여러분들이 섭세팅을 하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수 있겠죠. 그걸 한번 연습 삼아 그려보시기 바라고요. 예, 뭐 그래핑은 되게 테크닉이 많아가지고요. 뭐 지금 소개한 거 말고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네, 요쯤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모델링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일단 이제 통계 이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자세하게 하느라 시간을 보낼지가 좀 확신이 안 서는데 혹시 이 세션이 3시, 2시, 잠깐 12시, 1시에 시작했으니까 2시 반까지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시간이 좀 넘어가더라도 뭐 어느 정도 마무리는 제가 끝까지 할게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남아 계시고 바쁘신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으로 뭐 복습을 하셔도 좋고요. 자, 모델링으로 가서 일단 뭐 작업을 또 새로 하는 김에서 리프레시하는 마인드로 또 다 지우고 시작합시다. 뭐 안 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타이리버스는 불러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요. 패키지는 이걸 지운다고 패키지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새로 불러오고요. 아까 니 데이터 똑같은 거 불러오고 이렇게 잘 나왔다고 확인이 되고 미싱 칼럼 된다는 거는 무시해도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나왔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게 얘가 첫 번째 칼럼 필요 없는 건데 서브젝트가 숫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죠? 아이템도 아이템 번호가 몇 번인지 1에서 20, 42까지의 숫자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랩도 첫 번째 레페티션, 첫 번째 트라이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페티션 이것들이 숫자로 1, 2, 1, 2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R은 이거를 숫자로 주면은 당연히 그냥 디폴트로 뉴메릭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서브젝트 넘버, 아이템 넘버 이런 것들은요. 진정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진정한 컨티뉴어스 뉴메릭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1번 참가자, 2번 참가자의 1 차이가 2번 참가자, 3번 참가자의 1 차이하고 뭐 똑같다라는 그런 수학적 의미가 있나요? 그냥 레이블링이에요. 이름인 것뿐이죠. 그래서 캐리고리컬 변수예요, 사실은. 범주형 변수예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처리하게 되면은 만약에 모델에 이것들을 넣게 되면은 얘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인식을 하고서 모델링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은 캐리고리컬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랑 모델에 핏이 안 맞게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이 아이템과 서브젝트 넘버는 캐릭터이니까 이거를 as 캐릭터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캐릭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요거는 모델에서 제가 지금 오늘 넣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랜덤 이펙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랜덤 이펙트로 들어갈 때는 어차피 캐리고리컬로 자동으로 바뀌게 돼 있거든요. 뭐 랜덤 이펙트라는 말을 제가 뭔지 설명도 안 하고 말하고 있는데 아무튼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얘는 중요할 수 있어요. 랩은 왜냐하면 컨디션으로 여기서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보일 때 여기 모델 스트럭처를 썼는데 이 레퍼티션이 컨디션으로 들어가거든요. 프리딕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캐리고리컬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 개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서머리 데이터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서머리라는 펑션이에요. 서머리라는 펑션에다가 팁을 넣게 되면 각 컬럼마다 들어있는 그 정보들이 요약이 되는데 뉴메릭 밸류들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5 넘버 서머리라고 그러죠. 뭐 분포를 보여주는 그 뭐 최소값, 최대값, 뭐 퍼스트 퀄타일, 서드 퀄타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민도 나와 있고 평균도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캐릭터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되게 불친절하죠. 무슨 레벨이 있는지를 안 보여주죠. 그걸 보려면은 팩터 베리어블로 팩터 벡터라는 것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뒤에 나올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캐릭터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겠죠. 서브젝트 캐릭터, 그 다음에 아이템도 캐릭터, 그 다음에 랩도 캐릭터로 바뀐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회귀 분석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Simple Linear Regression, 단순 회귀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 멀티플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심플이랑 멀티플은 제가 둘 다 그냥 배경 지식으로만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던 혼합 효과 모델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요거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슬라이드에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에서 요거 선형 모형의 개념을 간단하게 뭐 도식화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어요. 저는 교육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뭘 배웠냐면은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어요. 직선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그걸 하는 거거든요.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게. 그래서 x축에 이건 지금 다른 스터디인데 로그화된 워드 프리퀀시가 나왔어요. 워드 프리퀀시가 낮은 데서 높은 데일수록 올라갈수록 그래서 낮은 단어들은 뭐 puffball 뭐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높은 단어들 thing, life 이런 단어들이 정말 프리퀀시가 높은 단어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될수록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래서 y축의 reaction time, response duration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시간이 덜 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선형 관계가 생기려면은 로그를 꼭 씌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수학적 얘기를 지수함수 관계라서 그래요. 그거를 이제 선형 모델로 예측을 하려면 로그를 씌웠을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의 직선 방정식이 여기다 제가 악필로 핸드라이팅으로 여기다 써놨어요. y는 마이너스 70x 플러스 880이라는 직선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먼저 880 이게 무슨 뜻이에요? x 값이 0이 되면은 마이너스 70을 곱하든 말든 0이겠죠. 그래서 880이 y 값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직선인 거죠. 그래서 x 값이 0일 때 여기가 880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 이거는 워드 프리퀀시가 0이라는 기준점을 어떤 거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인데 코펄스에서 없는 단어인데 우리가 듣는다는 건 사실 이 실험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닌데 관찰되는 일은 아닌데 그냥 기본값으로 그거를 절편이라고 하죠. 인터셉트라고 하죠. 그래서 0일 때 x 값이 0일 때 y 값이 880인데 이 x가 1씩 늘어날 때마다 마이너스 70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 기울기가 정해지는 거죠. x가 1만큼 증가할 때마다 리액션 타임은 70ms씩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직선을 그릴 수 있는 이유는 요 단어들이 찍힌 이 점포 스케일러 플랫인 거예요. 점의 그 위치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직선이 모든 점과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 리지드럴 값들의 합이 가장 작아지는 그런 직선을 이렇게 하는 거가 단순 회귀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단순이냐면은 x 값이 하나뿐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 직선들을 여러 개를 그리는 거예요. 프리딕터를 여러 개를 쓰면서.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인터셉트 이거 뭐 다 중학교 때 배우신 건데 인터셉트가 바뀌면은 그래서 x 값이 0일 때 기본 값이 바뀌게 되면은 이 높낮이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바뀌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혹은 이 정도의 경사냐 이 정도의 경사냐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이게 선형 모형인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리퀀시가 진정한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촘촘한 숫자들로 쭉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레이시오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비율 간격인 거예요. 네, 비율 척도라 그러죠. 0과 1 사이의 1 차이는 1과 2 사이의 1 차이하고 정확하게 비례를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석할 그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아니면 저거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바운더리 있어 없어. prominence 있어 없어. proficiency, advanced, beginner 이렇게 다 2x 2x 2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continuous하고 좀 다른 건데 이거를 이제 R이 인식을 할 때는 0하고 1 이런 식으로 숫자로 이해를 하게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smell하고 taste인데 뭐가 됐든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는 0, 하나는 1. 근데 이거를 R의 디폴트 세팅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파베티컬 오더로 이해를 해요. S가 T보다 앞서기 때문에 얘한테 0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reference leve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값이 X 값인 거잖아요. 컨디션이 스멜이냐 테이스트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스멜이면은 0을 받는데 이 값일 때 Y 값이 평균이 5.5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게 인터셉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1로 바뀌었을 때 5.8로 뛰었어요.
그러면 0.3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니까 기울기는 0.3이 되는 거죠. 슬로프가 0.3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방식을 이제 트리트먼트 코딩이라고 같은 말로 더미 코딩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 방법을 쓰는데요. 썸 코딩이라는 걸 쓰는데 요거는 시간이 있으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돌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 둘 중에 이제 컨티뉴스 베리블이 됐든 캐테고리컬이 됐든 그거를 항상 직선으로 그릴 수가 있다는 걸 지금 이해를 한 거고요. 그것을 심플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요런 y는 ax 플러스 b 이거 우리가 중학교 학교 교재에서 배운 때는 그렇게 배우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공식을 쓰는 게 더 맞아요. y 값이란 그 디펜던트 메저 그 값은 b0 그러니까 이건 베타라는 그 밸류예요. 변수예요. 베타인데 0예요. 그거는 x 값이 0일 때 값이니까. 그죠? 그걸 인터셉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터셉트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x가 이제 변수로 여러 가지로 변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b1 베타 1을 곱해 주는 거. 이 베타 1이 그러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이 x라는 변수에. 그리고 항상 현실 세계에서는 이 모델처럼 직선으로 절대 나오지 않고 에러 값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 그림에서 이런 직선이 그려지고 나면은 그 나머지 오차값들이 생기잖아요. 요 높이의 차이, y축의 높이의 차이. 이것들이 residual이라고도 하고요. 또 error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값을 더한 것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나오는 우리가 관찰 값들을 얻게 되는 그런 값들인 거죠. 예를 들어 뭐 음성학 실험에서 뭐 VOT 값을 하나 구했어. 이렇게 여러 참가자들한테 구했어요. 그럼 수백 개의 VOT 값들이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 VOT 값들은요 정말 차가운 숫자들이에요. 물리적 숫자들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포된 이유들, 변인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유들이 사실은 있을 텐데 798ms, 799ms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리서처가 전부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그 차이들을 최대한 알아내가지고 그 오차값들을 줄이는 게 통계 모형을 만드는 것의 가장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인 거죠. 가장 핏이 잘 맞는 모델을 찾아내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물론 심플 리그레션으로 x값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멀티플 리그레션 그리고 뒤에 혼합 효과 이런 걸로 갈수록 더 정교한 모델링이 직선을 여러 개 그리면서 많은 프리딕터를 가지고서 예측값들을 뽑아내고 나머지 값들을 가지고서 또 다른 프리딕터가 계산을 해내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는 게 리그레션이에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설명이 길었는데 심플 리그레션 일단 모델 1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펑션은 LM을 쓰고요. LM을 쓴 다음에 네이절리티를 이제 디펜던트 메저를 놓고 그 다음에 요 물결무늬 요거는 is predicted by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가 예측이 되는 게 proficiency로 내가 예측을 할 거야 라고 쉼표를 찍고 요걸 꼭 써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정해줘야 돼요. 내가 보는 데이터는 지금 우리 이름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문자로 된 데이터를 넣고 모델을 돌려요. 그런 다음에 summary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방금 만든 모델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모델의 구조가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sidual 값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중요한 정보이긴 한데 시간 관계상 요거보다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거죠. 코피션트 값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델의 아웃풋에서 중요하게 에스티메이트이 돼가지고 나오는 값인 건데 먼저는 인터셉트를 측정을 해요. 그게 0.39로 측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값은 슬로프인 거예요. 이게 proficiency라는 팩터가 A, 어드밴스드가 A잖아요. 비기너는 B고 그래서 어드밴스드가 레퍼런스 값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레퍼런스 값에서 비기너로 바뀌었을 때 다시 말해서 아까 요 그림에서 0에서 1로 바뀌었을 때 그거의 차이가 0.3만큼 나왔다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거기서는 0.3이었지만 지금 우리 데이터에서는 1.457만큼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기너의 값을 평균 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어드밴스 레벨의 레퍼런스 레벨의 평균 값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값을 더하면은 비기너 레벨의 평균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두 팩터 전부 다 이게 p-value입니다. p-value가 전부 다 아주 낮아요. 네, significant하고 그리고 얘는 이 estimate 된 값의 스탠다드 에러인 거고요. 그리고 t-value를 통해 가지고 p-value를 구하는 거고요. 이런 이제 significance testing에 관련한 이론적인 설명은 그냥 결국 유의미하냐 안 하냐 일단 그게 중요한 건데 그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요 한 학기짜리 수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 못 드리고 아무튼 유의미한데 요거의 인터셉트를 가지고 요거의 슬로프를 가지는 이런 직선을 그렸어 라고 보고를 해준 거예요. 그걸 이제 좀 더 라운딩을 해가지고 코에피션트 값만 걸러내는 거예요. 요 명령은. 그래가지고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인터셉트하고 슬로프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부르는 말입니다. 그것만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직선 방정식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정보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달라고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이 개념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요. 레퍼런스 값은 알파베티컬 오더로 결정이 되고 그것이 0이라는 거예요. 그 0일 때 인터셉트 값이 있고 1로 변했을 때 차이가 슬로프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슬로프 1.42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민 디퍼런스인 거예요. 일종의 그 이펙트 사이즈인 거죠. 매그니튜드인 거죠. 그 매그니튜드가 1.42만큼 벌어지는 거야. 평균의 차이가 1.42가 있는 거야. 이게 유의미하냐?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별이 이렇게 떴기 때문에 적어도 이 모델 안에서는 유의미한 거고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에서 나온 0.39에다가 기울기 1.41을 더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1.81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비기너의 평균 값이 되는 거죠. 한번 엑셀 시트에서 확인해 볼까요? 필터링을 해가지고 엑셀 시트에서 네이저리티의 평균 값을 볼게요. 지금 1.09가 나오죠. 이건 전체 데이터에서 1.09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비기너만 평균 값을 골라서 필터링을 해가지고 보게 되면 지금 평균 값이 1.808이 나왔죠. 방금 뭐라고? 1.81 같은 값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값을 계산해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걸 체크하는 방법 방금 엑셀 시트에서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 펑션은 아까 설명드린 거니까 문법은 설명 안 드릴게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proficiency가 advanced일 때 평균값 0.391 나오고 그게 인터셉트고 그 다음에 1.8이라는 숫자가 여기 한번 확인이 되죠. 이렇게 했고 그러면은 이제 또 여러분이 방금 전에는 우리가 리서치 퀘션의 그 프리딕터가 세 가지였잖아요. 여기서 proficiency, prominence, 그 다음에 boundary 이 세 가지였는데 방금 모델링을 한 거는 proficiency만 본 거예요. 그러면 이 prominence하고 boundary effect를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simple regression 모델을 지금 짤 수 있겠죠. 짜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모델 2라고 쓰시고 defined by 그 다음에 lm이라는 펑션을 쓰시고 괄호 안에다가 argument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dependent variable 먼저 쓰고 basically 철자 맞나? 네. predicted by 그 다음에 뭐죠? 바운더리가 아니라 뭐라고 했었죠? 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여러분 뭐 쓰라 그러면 저는 답을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러면 재미가 없는데. 아무튼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심플 리그레션 모델을 하나 돌렸는데 그거에 모델이 핏이 그래서 얼마나 잘 맞는지 직선이 얼마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를 그걸 모델 핏이라고 해요.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 다른 방법도 있는데 이 브룸이라는 패키지를 쓰면은 되게 좀 여러 가지 잘 그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 담은 듯한 되게 예쁜 잘 정리된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그러고서 타일이라는 펑션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글랜스라는 펑션을 써가지고 모델 방금 만든 그 모델 1을 글랜스라는 펑션에 아규먼트를 넣어서 돌려보면은 여기에 이런 표가 나와요. 이 정보들이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모델 핏에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얼만큼 직선이 점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게 R 스퀘어드 밸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오는 이게 0.303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값들이 막 변하잖아요. 0에서 3 사이의 네이저리티 측정한 값들이 막 왔다 갔다 변하잖아요. 그 변하는 걸 variance라고 부를 때 그 variance들 중에서 전체 데이터의 30.3% 30.3%만큼을 지금 네가 만든 그 모델이 설명해주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럼 나머지 70%는 뭐예요? 리지듀얼 값들이 잔뜩 있어 라는 뜻인 거죠. 이게 하나 프리딕터를 넣는데 30%가 나온다는 건 이건 굉장히 그 효과가 사실은 높은 예측력이 높은 팩터거든요. 이 현실 세계 차가움이라는 건 너무 많은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30%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한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adjusted R squared value라는 게 있어요. 얘는 좀 더 보수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항상 R squared value보다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낮은지는 이따 멀티플 얘기할 때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요거 AIC하고 BIC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 게 얘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R squared value는. 근데 얘는 반대로 낮을수록 fit이 좋은 거예요. 그 정도 개념만 일단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글랜스 펑션을 통해 가지고 그 fit을 확인을 한 거고요. 30.3%가 나왔다는 걸 일단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타일이라는 펑션은 이거 돌리면은 그 모델의 좀 더 예쁜 표로 모델의 아웃풋이 좀 더 예쁜 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까 본 것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보기 편하게 쓰시라고 타일이라는 펑션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이제 심플 리그레션을 했는데 멀티플 리그레션을 넘어갈게요. 팩터들을 여러 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으로 따지면은 y equals b0는 이건 절편인데 b1이라는 기울기에다가 b2라는 기울기도 그러니까 x가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또 더 추가로 얼마든지 넣을 수 있어요. 프리딕터를 몇 개를 넣든 상관없어요. 이게 아노바하고 다른 거죠. 그죠? 이거를 너무 많이 아주 많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되는 거고 거기에다 현실 세계는 항상 유지 값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멀티 원이라는 거는 이번에는 프로피션시하고 포커스를 같이 넣어가지고 돌려볼게요. 그러고 나서 서머리를 해보면 서머리 대신에 타이리 씁시다. 우리 배웠으니까 타이리를 써서 표에 요거만 이제 해보면은 자 이제 이걸 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이제 한 줄이 더 생겼어요. 포커스라는 줄이 생겼어요. 그래서 proficiency beginner가 아까 기울기가 몇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다를 거예요. 값이. 인터셉트도 다를 거예요. 여기 제가 써놨나? 0.39였는데 인터셉트가 요 값으로 바뀐 거고요. 어떤 게 기울기지? 하여튼 요 값들이 요거였던 게 요게 되고 요거였던 게 요게 됐다는 거죠. 0.416이니까 여기 다른 값이 써 있네. 아무튼 이거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하겠는데 그냥 시간 걸리니까 보면 분명히 값이 다를 거예요. 이 값이 왜 다를까요? 이번에는 두 개의 프리딕터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서로 간에 리그레션을 해주는 거예요. A라는 팩터가 있고 B라는 팩터가 있는데 A라는 부분이 설명을 하고 남은 값들을 B가 처리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B라는 게 설명하고 나서 남은 값을 A가 측정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서로 보완이 되는 거예요. 값이. 슬로프도 그렇고 인터셉트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인터셉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아까 정의가 뭐였죠? x 값이 0일 때의 y 값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프리딕터가 두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0일 때의 y 값을 뜻해요. 다시 말해서 proficiency는 advanced고 그다음에 focus는 없을 때 n이 y보다 먼저니까 n이 reference 값입니다. 그래서 proficiency가 advanced고 focus가 없을 때 그때의 평균 값이 0.416이란 뜻이에요. 요것도 아까 한 것처럼 엑셀 시트에 가져가지고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체크하실 수 있어요. 0.416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평균값이. 그렇게 되는 거라서 이거 지금 하는 게 뭔지를 한번 다시 인간의 언어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effect of A라는 프리딕터의 이펙트가 계산이 되는 게 프리딕터 B는 고정을 해놓고 이 기울기와 인터셉트를 구하는 거예요. 고정을 해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레퍼런스 값으로 고정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죠? 예. 그 상태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통계 전문 용어로는 심플 이펙트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페이퍼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 심플 이펙트랑 메인 이펙트를 구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실은 되게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 효과다. 그 뭐 프로피션스의 주 효과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모델링을 한 걸 보면 사실은 심플 이펙트인데 그렇게 보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메인 이펙트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고정을 해놓긴 하는데 레퍼런스 값으로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A를 측정하기 위해서 B를 평균으로 잡아놓고 B의 평균을 고정해놓고 B가 평균이라고 가정했을 때 A 값이 얼마큼 달라지는지 그걸 슬로프를 하는 게 메인 이펙트예요. 그래서 개념이 분명히 다른 건데 그거는 이제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 코딩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심플 이펙트가 나오게 되고요. 더미 코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메인 이펙트가 나오게 돼요. 썸 코딩이라고도 하고 디비에이션 코딩이라고도 하고 컨트라스트 코딩이라고도 하고 이름들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근데 통계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썸 코딩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멀티플 리그레션에 의해 가지고 서로 값들이 조정이 되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리지들 값들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팩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더 정교한 모델이 되겠죠. 유의미한 팩터들이 많이 들어갈수록. 그래서 이번에는 프로피션스랑 포커스를 아까는 더하기를 썼었어요. 여기는 더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팩터를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스타 표시를 해요. 에스테릭스를 이걸 쓰게 되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똑같은 말이 돼요. 요거랑 요렇게 써도 같은 말이 돼요. 그래서 proficiency랑 focus의 simple effect가 아까 한 건데 거기에다가 둘 사이 상호작용, 인터랙션도 넣어줘. 상호작용만 의미하고 싶을 때는 요 콜론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simple effect랑 상호작용을 그냥 다 같이 계산해줘 라고 할 때 요 별표를 찍는 겁니다. 그래서 요 모델을 돌리면은 훨씬 더 복잡한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서머리 말고 타이리로 결과값을 정리를 해 보면은
이제는 요 줄이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이건 이제 상호작용인 거죠. 상호작용도 지금 요것도 있는 방법 설명을 드려야겠네. E 마이너스로라고 돼 있는 건 소수점 아래에 35번째 자리까지 가서 여기를 시작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0.00000 이게 35번이 있고 그리고 35번째에 2가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129니까 이거 다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significant number 0.05보다 낮은 빅값들인 거죠. 다 유의미한 거예요. 얘네 심플 이펙트랑 그리고 얘 인터랙션까지 전부 다 유의미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터랙션은 뭐라 그랬죠 아까? 여기 그래프에서 이거 여기에는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차이가 없거나 뒤집힌 거 이게 지금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 proficiency라는 이펙트하고 attention이라는 이펙트 간에 여기에는 효과가 없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그러니까 proficiency가 뭐냐에 따라 가지고 attention의 효과가 달라지는 이게 상호작용인 거죠. 그게 유의미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제 지금 만든 이 복잡한 모델 여기에는 지금 세 가지의 프리딕터 텀이 들어있는 거예요. 각각의 심플 이펙트하고 인터랙션까지. 그거는 좀 더 복잡한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글란스를 해가지고 모델 핏을 보게 되면은 아까 R 스퀘어 밸류가 얼마였죠? 0.304 똑같았었나? 네. 근데 adjusted R 스퀘어 밸류는 아까 0.305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뭐 ARC나 BAC 값들 뭐 이런 걸 보면은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더 많은 프리딕터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는 보수적인 모델이라고 하죠. 컨저버티브한 거고요. 예. 보수들은 모델이기도 하지만 adjusted R value에 대한 얘기구나. 이 adjusted R value가 이제 멀티플 팩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팩터가 많이 들어갈수록 팩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그 모델은 설명력이 높아져요. 베리어블이 설명할 수 있는 그 변수들이 설명할 수 있는 그 variance 값들이 DV의 차이들이 그게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항상 유리해져요. 그러면 무조건 좋은 모델을 막 쓰려면 많은 팩터들을 넣으면 그게 더 유리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 프리딕터의 개수를 나눠준 값이 나눠가지고 반영해준 값이 adjusted R value예요. R squared value예요. 그 값이 요거보다 항상 낮다는 거죠. 지금 수점 세 자리라서 똑같이 나오지만 그렇고요. 자, 좀 더 복잡한 모델 해봅시다. 세 가지를 다 넣을 거예요. 우리 리서치 퀘스천에서 있던 세 가지를 다 넣을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스타로 연결할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얘는 지금 얘의 세 가지의 각각의 심플 이펙트를 다 구하고 그리고 투웨이 인터랙션 이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3 팩토리겠죠. 3 곱하기 2 6개가 나오고 6개 아니죠. 요거 두 개 하고 손가락으로 프로피션스하고 포커스하고 얘하고 그다음에 얘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겠죠. 투웨이 인터랙션이. 그죠? 그리고 쓰리웨이 인터랙션이 이거 전체의 인터랙션이 한 가지가 또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다 합쳐서 6가지가 되나요? 텀이 그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것들을 다 한꺼번에 묶은 모델이에요. 굉장히 복잡해진 모델이에요. 이거를 서머리라든 뭐 타이디라든 해서 보면은 지금 이 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봤던 그 모델에 다 심플 이펙트들이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각의 투웨이 인터랙션인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쓰리웨이 인터랙션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총 7개, 쓰리웨이까지 7개의 텀이 나오게 되네요. 이 프리딕터들이 전부 다 같이 들어간 모델이라서 얘를 이제 밸런스를 해가지고 R 스퀘어드 밸류만 보고 싶은 거니까 지금 그 달러 사인을 쓴 겁니다. 그러면 아까 304, 0.304에서 0.324로 325로 띄었어요. 그죠? 2.5%만큼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델의 설명력이 더 올라갔다는 뜻인 거죠. 팩터들이 많아지면 설명력이 올라간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에러가 또 어디서 났나? 뭘 작업을 하다가 어디서 에러가 난 모양인데 무시하고 가야겠다.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이었는데요. 이거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실험 디자인상에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한 팩터들이었어요. 인터랙션이 있을 거고 뭐 심플 이펙트가 있을 거고 이것들은 다 예측을 하고서 실험 디자인에 반영을 했던 것들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혼합 모델은 뭐가 가장 이제 강점이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어제 드렸던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하나를 추가했어요.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추가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랜덤 이펙트라는 걸 처리를 해요. 두 가지로 나눠요. 픽스드 이펙트라는 게 있고 랜덤 이펙트라는 게 생겨요. 픽스드 이펙트라는 거는 내가 실험자가 설계한 고정적인 효과를 말해요. 왜 고정적이죠? proficiency 예를 들어서 proficiency가 있으면 그건 상급자, 하급자가 있는 건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 측정이 되죠. 여러 개의 아이템에 걸쳐서 반복 측정이 되는 동안에 계속 고정적으로 나타나죠. 또 바운더리도 마찬가지. 바운더리로 설정된 그 단어들, 걔네들이 여러 참가자들한테 계속 반복 측정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픽스드이고요. 그리고 실험자가 이미 예측해가지고 디자인한 팩터를 말해요. 근데 랜덤 이펙트는요. 그렇지 않은 걸 말해요. 대표적인 게 실험에서 실험 연구에서 항상 나오는 게 참가자와 아이템마다 다른 그런 효과를 말해요.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누가 오더라도 아침에 얘가 뭘 먹었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스피치 레이시 달라지고 VOT가 달라지고 어쿠스틱 매저들이 다 달라지고 이렇단 말이죠. 그걸 누가 신이 아닌 이상 몰라요. 그래서 랜덤 이펙트예요. 그 참가자뿐만 아니라 아이템도 그래요. 제가 단어를 42개를 골랐을 뿐이에요. 영어에 존재하는 수많은 단어 중에. 그것들을 샘플을 한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팩터들, 예를 들어 워드 프리퀀시라든가 네이버드 덴시티라든가 뭐 이런 다른 확률적인 요소들 그런 걸로 측정할 수 있는 예측이 되는 그런 효과들을 나는 신경 안 쓰고 고른 거란 말이죠. 그래서 랜덤 이펙트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내가 리서치장에서 디자인한 거하고 디자인 채 못한 거, 신경 쓰지 못한 것까지 같이 고려를 해주는 거라서 설명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모델이에요. 예. 아까 R스퀘어 밸류가 31.5% 그랬어요. 지금 멀티플에서. 그죠? 이따 보면은 50 몇 퍼센트를 뛰어와요. 20% 이상의 차이를 더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랜덤 이펙트가 없는 모델은요. 다시 말해서 방금까지 만든 그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은요. 이런 식의 직선이 3개가 생길 거예요. 팩터마다 3개가 생길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여기에다 그린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트라이얼 오더라는 이펙트인데 어쨌든 이게 뭐든 간에 X축이 뭐든 간에 이 직선이 하나가 생기는 건데 근데 랜덤 이펙트에서는 2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참가자마다 2가지를 설정할 수 있고 아이템마다 2가지를 설정할 수 있어요. 총 4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인터셉트가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마다 기본 성향이에요. 지금 네이저리티를 레이팅하는 테스트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떤 사람은 네이저를 쓰면 더 자동적이야. 한국어. 그죠? 빅맥밖에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차이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인터셉트예요.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그 사람들이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직선들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같은 기울기더라도. 그죠? 이 기울기는 전체의 슬로프를 말하는 건데 그것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그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성향인 거죠. 그 사람. 그게 인터셉트고요. 그리고 아이템마다도 기본적인 성향이 다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슬로프예요. 랜덤 슬로프예요. 이 기울기 값도 사람마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바운더리에 대한 이펙트, 프라미넌스에 대한 이펙트가 사람마다 가능성이 다르다고요. 또 아이템마다도 그것이 가능성이 다를 거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로프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직선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이 기울기와 절편이 다른 것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들이 있어야지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를 여기 막 점점점들이 찍힐 텐데 그 점점들과의 거리가 이 많은 직선들과 리지드 값들이 확 줄어들겠죠. 직선이 이렇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훨씬 더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걸러내고 내가 리서치 퀘션에서 보고 싶은 그 이펙트의 사이즈를, 이펙트의 사이즈와 p-밸류를 정확하게 계산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예. 그래서 이게 랜덤 인터셉트와 슬로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 모형이 예측하고 남는 나머지 값들이 다 줄어들게 되면서 여기 뭐이 리지듀얼 값들, 그러니까 나머지 값들의 히스토그램이 막 그 지금 SD 값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인터셉트를 적용하면은 SD 값이 82로 134에서 82로 줄어들고 또 이 슬로프까지 반영하면 68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줄어드니까 설명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는 변동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모델의 절편이나 기울기나 p-밸류 이런 값들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게 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요 패키지를 불러야 돼요. 가장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또 정확하다고들 말하는 패키지 이거를 많이 쓰거든요. 베이츠 LR이라는 사람들이 개발하는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 패키지인데요. 요거 저는 모든 논문마다 항상 사이트를 해요. 그 사람들의 그 패키지를. 패키지도 사이트를 하고 R도 사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분석에서는요 요거를 하는 게 p-밸류가 안 나와요. 얘는 p-밸류가 안 나와가지고 약간 불편해요. 좀 그 코드가 되게 길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프리 프로세싱 내지는 모델을
픽스하는 모델을 픽스하는 그 과정까지는 이 LMER 테스트라는 게 훨씬 더 간편한 패키지거든요. P-밸류가 한꺼번에 나오고 좀 테이블로 정리가 바로바로 되고 이런 식이라서 요거를 라이브러리에서 들어와서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델을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 가지의 팩터만 지금까지 넣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팩터들을 여러 가지 넣을 건데 이거를 뭘 넣고 뭘 빼느냐 이거에 대한 방법론적인 이슈가 사람마다 되게 생각들이 달라요. 저는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네. 또 보도윈터는 보도윈터의 생각이 있을 거고 사람마다 통계학자들마다 언어학자들마다 다른 방식을 분명히 쓸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 비슷한 방식을 써요. 네. 조그만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심지어는 패키지를 뭘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도 그 아주 작은 값들이 바뀌어요. 코에피션트 값들이 막 0.0000 몇 여기서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유의미성을 가끔 가다가는 유의미한 거였다가 안 한 걸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델 빌드업을 어떻게 하느냐, 패키지를 뭘 쓰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패키지가 또 뭘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업데이트가 계속 자동으로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도 숫자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R 버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니까 또 바뀌고요. 그런 식인데 근데 결정적으로는 결국 모델 스트럭처가 제일 중요해요. 모델 스트럭처에 무슨 프리딕터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설명력이 달라지는 걸 봤잖아요. R 스쿼어드 밸류들이.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likelihood ratio test라고 그래요. 우도 비율 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슬라이드 마지막 슬라이드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예, 이거는 이제 모델 핏을 향상시키는 요인들을 넣어야 하는데 그래서 유의미하고 모델 핏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그런 요인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보수적 모델일수록 많은 프리딕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프리딕터들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Keep it maximum. 아주 최대 구조로 다 만들어봐. 하게 되면은 그러면 1종 오류를 막을 수 있어요. 저 1종 오류, 2종 오류가 대학원생 때 되게 헷갈렸는데 이 짤방을 보는 순간 그 고민이 더 이상 안 헷갈려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돼요. 네. 남자한테 임신했다 그러는 건 일종으로예요. 없는데 있다 그러는 거죠. 이펙트가. 그리고 이건 있는데 없다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일종으로 이종으로 구분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게 보수적 모델일수록 일종으로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이종으로의 가능성은 더 증가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가벼운 모델일수록 그 반대이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모델 스트럭처를 짜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그거를 어떤 그 방법론을 정해 놓은 것을 우도 비율 검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기준점을 정하느냐는 또 다른 이슈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언어학 이론적으로, 음성학 이론적으로 그게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어요. 팩터가. 통계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쓸데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통계적으로는 핏을 별로 안 좋게 하는데 이론적으로 너무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결국은 리서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서술을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모델에다 이런 프리딕터를 넣었다라는 서술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믹스 모델에서는 특히.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그 픽스드 이펙트부터 다 정할 거예요. 픽스드 이펙트는 아까 말했던 그 리서치 퀘스천과 관련된 세 개를 말합니다. 그 세 개, 여기 프로피션시, 포커스, 스페이스 요 세 개를 넣어가지고 짜는 여기까지는 이제 아까 봤던 복합 모델하고 똑같죠. 근데 그 밑에 줄이 한 줄이 더 있어요. 요게 이제 랜덤 이펙트인 건데요. 요 신텍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이라는 거는 인터셉트를 달라는 뜻이에요. 뭐에 대해서? 요 지금 요 막대기, 세로 막대기, 요거 엔터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채로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키를 누르시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인터셉트를 뭐에 대해서라는 뭐 일종의 전치사예요. 전치사. 서브젝트에 대해서 인터셉트를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템에 대해서 인터셉트를 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터셉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트럭처를 미니멀 스트럭처라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서브젝트랑 아이템에 대해서 인터셉트를 가진 이 모델을 가장 심플한 모델로 일단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걸 일단 M0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서머리를 해보면 뭐 이렇게 생기는 사항들이 막 잔뜩 나올 거예요. 이 별표들이 잔뜩 뜨는 이유는요. 아직까지 이 모델이 너무 심플한 모델이라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 프리딕터를 넣게 되면은 이것들이 별표가 사라지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프리딕터가 오히려 더 시그니펀트인데 여기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정하자는 거죠. 픽스드 이펙트를. 그래서 M1은 뭘 추가를 했냐면 요 줄을 추가했어요. 아까 호모게니스리. 그것도 유의미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 리서치 퀘션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없는데 배경적으로 필요해. 그래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컨트롤 팩터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걸. 그래서 리서치 퀘션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걸 넣어서 돌려보니까 야
호모가 y로 변했을 때 이게 코에피션트가 이 설명을 안 드렸네. 이 코에피션트가 positive value 양수를 가지게 되면은 그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호모가 no에서 yes로 바뀐 것 때문에 네이절리티 값이 올라갔다는 뜻이 돼요. 기울기가 플러스라는 뜻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호모가 노일 때보다 그러니까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화하지 않았을 때보다 같은 조음 위치에서 발화를 하게 되면은 네이절리티가 더 올라가네가 어때요? significant 하죠. 여기 별표가 한 개 떴죠. 0.05보다 작죠. 그죠? 그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significant 하니까 얘를 호모를 꼭 넣어야겠네 라는 판단을 하기는 아직 일러요. 이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노바 펑션을 써가지고 처음에 만들었던 가장 심플한 모델, 미니멀 모델하고 방금 만든 M1을 비교를 해요. 이거는 아노바를 쓰는 펑션을 쓰는데 실제로 아노바 테스트라는 건 아니라 카이스코어를 검정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돌려보면 이런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M0라는 모델하고 M1이라는 모델을 내가 비교를 해봤는데 얘네들의 모델 핏이 카이스코어 밸류로 플러스의 개수를 가져. 그거는 얘가 모델 핏이 더 좋다는 뜻이에요. M0에 비해서. M0에 비해서 M1이 모델 핏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 밸류가 significant 해. 다시 말해서 유의미하게 그 모델의 핏을 얘만 했을 때보다 얘를 추가했을 때, 호모를 넣었을 때 더 올라가. 모델 핏이 더 좋아져.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M1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M1은 여기에 호모가 없고요. M1은, 다시. M0는 호모가 없고요. M1은 호모가 있어요. 딱 이거 하나 차이예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요거 때문에 모델 핏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없는 거, 하나가 없는 거 vs 하나가 있는 거. 두 개가 추가가 되면 안 돼요. 두 개가 추가되면은 이거하고 만약에 요건 지금 랩까지 더한 거거든요. 이거를 M0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뭐 때문에 둘 중에 뭐 때문에 모델 핏이 좋아졌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덧붙이는 거예요. 픽스드 이펙트를. 그래서 호모가 유의미하고 그리고 요 지금 모델 핏도 유의미하게 더 올려주기 때문에 얘는 모델에 들어갈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런 서술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논문에. 그 다음에 M2에서는 말했듯이 랩을 넣어봤어요. 이것도 돌리면은 랩의 이펙트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빨리빨리 갈게요. 이거 지금 마이너스 개수예요. 그래서 랩 1에 비해서 랩 2가 됐을 때 네이저 어스미레이션을 덜 했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 발할 때는 아까 봤던 거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발할했다는 거죠. 그것이 유의미했으니까 일단 확인을 했는데 또 아노바를 돌려볼게요. 아까 M0보다 M1이 좋았기 때문에 M1하고 방금 만든 M2를 비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또 별이 떠요. 그러면서 카이스퀘어 값이 31만큼 더 모델 핏을 더 좋아지게 했다라는 거니까 또 랩을 모델 안에 넣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속 팩터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팩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모델 핏을 좋게 해주는 통계적 설명력을 더 키워주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끝나고 나면 항상 엑시 서베이를 하죠. 전 항상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참가자 정보들 막 받아내가지고 뭐라도 혹시 요인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설명력이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리서치 쿼션하고 관련이 있든 없든 간에 통계적 설명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 다 받아놔요. 저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 스탑 사운드의 보이싱 에펙터를 넣었어요. 추가로. 이래서 돌렸는데 이번에 이제 얘기가 달라요. 그 보이싱 에펙터가 여기서 n에서 y로 바뀌었을 때 마이너스 코에피션 슬로프를 갖긴 했는데 무의미해요. 0.76이잖아요. 0.76이면 p-밸류가 무지하게 높은 거고요. 완전 쓸데없는 에펙터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것들이 이미 다 설명해주고 나니까 레지듀얼 값들로 얘가 별로 영향이 없는 거예요. 보이싱이 있든 없든 간에. 그래서 얘는 들어갈 근거가 일단 없는데 그거를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서 아노바를 M2하고 M3를 비교를 해보면요. 이번에는 카이스코어의 그 p-밸류가 무의미한 값이 나와요. 0.76. 그래서 사실 이 값이 그 p-밸류랑 거의 같아요. 이 0.76이란 값이 여기서 나오는 그 p-밸류 값하고 아까 어디 갔죠? 보이스에 이거 0.76하고 거의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델을 이렇게 돌려보는 게 아니라 이것만 해봐도 이 팩터가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돌려가지고 나온 이 값이 p-밸류가 0.05보다 크면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얘를 넣을 근거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죠. 리서치 퀘션도 아니고 유의미하지도 않은데 이걸 만약에 넣게 되면은 어떻게든 이 모델이 빡칠 거라고요. 빡쳐요. 아니 베리언스 값이 별로 없는데 이거부터 계산을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남은 값으로 이걸 해달라고? 물론 반대도 하지만 그러는 순간 이 얘가 원래 가져가야 될 그 설명력을 얘한테 양보하는 게 되는 그런 부분이 약간 생긴다고요. 그래서 오버피딩이라 그래요, 이거를.
너무 모델을 복잡하게 피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타입 2 에러의 확률이 올라가겠죠. 이펙트가 있는데 없다고 할 확률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젠더를 넣었어요. 이것도 돌려가지고 하면은 젠더가 아노바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젠더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뺄 거고요. 이런 식으로 픽스드 이펙트를 먼저 다 결정을 하세요. 미니멀 스트럭처 안에서. 요거를 다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 RE,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를 결정을 해야 돼요.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도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템이 슬로프도 가지고 있고 인터셉트도 가지고 있고 또 서브젝트도 슬로프랑 인터셉트를 각각 가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아주 여러 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요. 그 많은 것 중에서 내가 뭘 넣고 뭘 뺄 것인가를 이제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처음에는 뭘부터 시작을 하면요. 맥시멀 스트럭처를 먼저 넣어요. 아까 미니멀을 했었는데 그냥 간단하기 위해서 미니멀을 넣었던 건데 픽스 이펙트를 결정할 때는 이 미니멀 스트럭처를 넣어야지 이제 좀 약간 그 non-conservative한 복잡하지 않은 모델이 되기 때문에 픽스 이펙트 중에 진짜 유의미하냐 마냐 약간 걸치는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미니멀로 먼저 하는데 근데 랜덤 이펙트를 결정할 때는 먼저 맥시멀을 한 다음에 하나씩 가지를 쳐내요. 유의미하지 않은 랜덤 이펙트들을 하나씩 빼내요. 그걸 안 빼내면 너무 복잡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이제 믹스 모델링을 언어학에다가 도입한 페이퍼가 사실상 이거였거든요. 2013년에 바알 에랄이라는 사람들이 제목에다가 논문 제목에다가 이 말을 딱 때려 박았어요. Keep it maximal 이런 말을 써놨어요. 랜덤 이펙트를 맥시멀하게 넣어라는 제목을 넣었는데 사람들이 이 말이 너무 현혹이 돼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무조건 복잡한 모델이 좋겠구나. 라고 우리 문송하신 언어학자님들이 많이들 되게 복잡한 모델을 쓸데없이 막 하는 거 트렌드가 한 10년 동안 10년은 아니구나. 4년, 뭐 4, 5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튜색이라는 분이 이거 두 개도 저도 항상 사이트하는 페이퍼인데 박사 논문 때부터 항상 사이트하는 페이퍼인데 이 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야. 사실 이 바이랄이 이 페이퍼에서 말했던 정확한 말은요. 이 타이틀 때문에 현혹이 돼서 그런 건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했어요. 맥시멀 스트럭처를 RE를 넣는데 단 디자인, 네가 정한 리서치 디자인에서 allow 되는 그것만 넣어라고 분명히 말을 했었어요. 페이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막 때려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펙트가 없다고 보고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또 반박이라기보다 보완 설명을 하는 페이퍼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시간 되시면은 이 두 페이퍼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균형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디자인상에서 allow 된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인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스터디를 가지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랜덤 이펙트거든요. 요 줄이. 근데 랜덤 이펙트를 아까는 서브젝트에 1만 있었죠. 그래서 인터셉트만 달라 그랬던 건데 근데 플러스 해가지고 포커스에 대한 슬로프를 달라 그랬고요. 그리고 스페이스에 대한 슬로프도 주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인터랙션에 대한 슬로프도 달라는 거예요. 세 가지 슬로프를 더 달라는 뜻이에요. 세 가지 슬로프를 달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포커스랑 스페이스만 우리가 조작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있었죠? 프로피션시가 있었잖아요. 프로피션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사실은 있었던 거죠. 세 가지 심플 이펙트랑 2A, 3A 다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 맥시멀 모델인 거만 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디자인상에서 언로되지 않아요. 왜냐면은 서브젝트마다의 기울기 값을 달라는 건데 서브젝트가 한 명이 가지는 프로피션시 값은 몇 개예요? 어드밴스 아니면 비기너 둘 중에 하나라고요. 한 사람이 둘 다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기엔 변동성이 없고 기울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넣는 순간 모델은 빡쳐요. 그래서 이거를 빼야 되고요. 그게 이제 allow 되지 않았기 때문에 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템마다 여기도 지금 proficiency하고 focus의 슬로프와 그 인터랙션의 슬로프만 달라 그랬어요. 이게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스페이스가 빠져 있죠. 띄어쓰기, 바운더리 이펙트. 그게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은 between 아이템 디자인이었어요. 그죠? 어떤 단어냐에 따라 가지고 어떤 건 띄어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죠? 어떤 건 띄어쓰고 어떤 건 안 쓰고 원래 정해진 그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스페이스 값은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슬로프를 달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요거를 빼는 게 맥시멀 스트럭처예요. 그렇죠? 맥시멀 알리 스트럭처는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 디자인상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지를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한 방법 그대로 LRT를 통해서.
LRT를 통해서. 이 맥스 1, 맥스 0라는 모델을, 네, 이거를 이제 맥시멀 모델로 돌려놓고요. 이게 좀 시간이 약간 걸릴 거예요. 이걸 돌려놓고 서머리는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워닝 메시지가 하나 나오네요. 바운더리 피시라는 말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 야, 베리어빌리티가 있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네가 말한 그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 이 복잡한 스트럭처를 갖다 내가 계산을 하긴 하는데, 이게 베리어빌리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런 경우예요. 근데 이게 베리어빌리티가 정말 너무 없는데 내가 이 모델에서 하라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밑에 failed to converge라는 워닝 메시지가 나와요. 이거는 워닝 메시지지만,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델이 계산이 돼서 이런 값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코에피시언트 값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절대로 이거 페이퍼에 리포트 하시면 안 돼요. 컨버지가 안 됐다는 말은요, 한 숫자로 수렴을 못했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슬로프랑 저 인터셉트 값들을 주긴 주겠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네가 시키니까 휴먼 네가 시키니까 내가 계산을 해주겠는데, 이거 사실은 수렴이 안 된 값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으면 안 되는 값이고 복구하면 안 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이 모델은 절대 그냥 그런 뜻이에요. 너무 컨저버티브한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줄여야 되는 거예요, 모델의 스트럭처를. 그래서 그걸 일단 M0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뭘 빼야 돼, 뭐부터 빼야 되는데, 예, 저는 뭐 그냥 의심이 드는 거 그냥 아무거나 먼저 빼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커스랑 스페이스의 인터랙션 이거 한번 빼보자. 예, 전체 그 서브젝트의 랜덤 이펙트 중에서 포커스랑 스페이스 인터랙션 혹시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원래 썼던 거에서 마이너스를 하고 이렇게 뺐어요. 네, 이렇게 빼고 아이템에 대한 거는 풀로 그대로 놔뒀어요. 맥시멀로 그대로 놔뒀어요. 아까 말했듯이 하나씩만 빼야 돼요. 인터랙션이라는 텀 하나만 빼야 돼요. 이 추가로 더 빼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맥스 1을 해가지고 돌린 다음에, 네, 이 이름들, 모델의 이름들을 다 각각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아노바에다가 두 개를 넣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돌아가는 동안 또 지금 싱글러 핏이라는 경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계산이 약간 어렵다는 뜻이고요.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워닝 메시지가 나오면서 모델이 failed converge 했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말은 다행히 이번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좀 빡세긴 했는데 얘가 하긴 한 거야. 네, 이렇게 된 거고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은 맥스 제로가 더 좋아라고, 유의미하게 더 좋아라고 말하죠. 아까 그게 되게 failed converge 할 정도로 복잡한 모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네가 한 싱귤러, 얘도 어차피 바운더리가 있는 핏이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은 핏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얘가 좋아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M1보다는 M0를 일단 킵해야겠죠.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맥스2를, 아까는 서브젝트에서 이 인터랙션을 뺐던 건데, 얘를 뺐더니 안 뺀 게 얘를 포함하고 있는 게 더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킵해 놔야겠죠. 놔둬야겠죠. 그래서 서브젝트는 다시 맥시멀 스트럭처로 쓰고, 그 다음에 아이템에서 이번에는 이 인터랙션을 빼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예, 또 비교를 하는 거죠. 이번에는 M0하고 비교를 해야겠죠. M0가 M1보다 좋은 애였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바운더리 경고가 나왔고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 보면은 이번에는 별표가 안 떠요. 별표가 안 떠요.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얘는 아까 M0 맥시멀 스트럭처에 비해 가지고 하나가 모자란 모델이에요. 가벼운 모델이라는 거죠. 모델은 복잡하면 복잡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간편하면 간편할수록 좋을까요? 어차피 똑같은 거라면 간편한 게 좋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야지 모델이지. 모델의 목적이 뭔데?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한 게 모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의미한 차이가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팩터 그 하나 더 들어간 거 그걸 넣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됐죠? 그래서 M0보다는 M2가 낫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모델로 이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맥스3는 먼저 돌려놓읍시다.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에서 아이템에서 이걸 빼고 나니까, 인터랙션을 빼고 나니까 프로피션스랑 포커스의 심플 이펙트 두 개만 남았죠. 그 둘 중에서 또 하나를 뺀 거예요. 포커스를 뺀 거죠. 그러면 프로피션스만 남게 된 거죠. 요거 하나만 슬로프를 구해가지고 한 모델인 건데, 이거를 또 맥스2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차이가 없다고, 별표가 안 뜨고요. 그 차이가 없으니까 빼는 게 낫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이템에 대한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는 프로피션스에 대한 슬로프 그리고 인터셉트, 이거면 충분하다. 그걸로 웬만한 바리어빌리티를, 변동성을 다 설명을 해준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일단 하고요. 네.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도 더 쳐낼 수 있어요. 이것들도 이제 여기서 하나씩 RE의 텀들을, 랜덤 이펙트 텀들을 빼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씩 빼보면서 비교를 해보면서 가장
간단한 모델이 뭐가 되는지 그거를 파이널 모델로 최종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되게 헷갈리고 시간도 꽤 걸려요. 네. 이거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나중에 믹스 모델을 쓰실 때 이 과정들을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어느 스터디에든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네. 일단은 맥시멀 스트럭처가 뭔지 그 디자인에서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항상 연구를 하실 때마다 사실은 이거를 분석할 때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 단계, 연구 실험 시작하기 전에 이걸 다 생각해 놓고 해야 돼요. 저는 그래프를 먼저 다 그리거든요. 예측되는 결과를. 그러면서 모델 스트럭처까지 옆에다 다 써놔요. 이 칠판을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다 갖다 놨는데 이런 데다가 쭉 써놓고서 연구를 실험 디자인을 시작을 해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좀 뭐랄까요? 뭐냐면 포스트학한 그런 다른 하이포테시스를 뒤에서 세우지 않고 먼저 제가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세운 그 가설들 그것을 정확하게 디자인 곧 안에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 맥스 3까지만 했어요. 이 뒤에 거는 이제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만하고 여기서 이제 그 LRT를 할 때는요. 여기 보면 옵션이 REML false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계산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예요. 컨버지된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서 그 변동성을 언제까지 계속 들여다보면서 계산을 할 거냐 이거의 이슈인 건데 REML을 꺼놓으면요. false로 꺼놓게 되면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이 모델이 R이. 근데 이거를 true로 바꿔주면 정말 끝까지 다 계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최종 모델로 이제 LRT를 할 때는 이걸 false로 꺼두시는데 항상 꺼두시는데 근데 최종 모델을 결정하고 나면은 이 최종 모델로 결정된 거 스트럭처 그대로 써놓고 요것만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요것만 true로 바꿔주셔가지고 나오는 아웃펫이 요게 제가 카피를 해놨거든요. 이게 그 false로 돼 있을 때하고 값들이 살짝 다를 거예요. 0.000 몇에서 막 다르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요 값을 리포트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모델이 돌아가는 그 아웃풋들은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스크립트 안에다가 카피를 해놓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다시 안 돌려도 되게 여러 개의 모델을 비교할 때 이것들을 결과값들만 보고서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게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되니까 페이퍼에다가 엑셀에서 좀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재밌는 게 아까보다 처음에 봤을 때보다 별표들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죠?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려하면서 컨저버티브한 모델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아까 리서치 퀘스천에서 물어봤던 그 3웨이 인터랙션 있잖아요. 얘가 지금 0.0517이에요. 마지널한 이펙트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모델 스트럭처를 특히 랜덤 이펙트 스트럭처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 얘가 시그니펀트 해질 수도 있고 안 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종종 생겨요. 종종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를 페이퍼에다 리포트를 하실 때는 내가 이 모델 스트럭처를 짠 근거를 정확하게 서술을 하셔야만 이게 유의미하든 안 하든 그 말이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넣었다 뺐다 뭘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 어떻게 했는데 물어보면 대답 못하면은 그건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R 스퀘어 밸류 그 믹스 모델에서는 R 스퀘어 밸류를 사용할 때 요 패키지를 불러가지고 이런 펑션을 쓰면은 뭐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돌려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있다. 네. R2M이라는 밸류가 나오고 R2C라는 게 나와요. R2M은 픽스드 이펙트만 가지고서 계산한 거예요. 그게 아까 멀티플 리그레션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왜냐면 똑같은 걸 넣었으니까. 네, 픽스드 이펙트는 똑같이 넣었으니까. 근데 R2C가 이제 랜덤 이펙트까지 같이 고려한 그 설명력이에요. 그게 58.9%가 됐네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간 거예요. 설명력이. 그죠? 이 차이가 이제 명확하게 좀 드러나시죠. 예. 아까 이 슬로프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봤던 이 슬로프들 얘네들의 힘인 거예요. 예.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한 모델링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LMER을 하시면서 맞이하시게 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린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인데 예. 첫 번째로는 뭐 더미 코딩을 하냐 썸 코딩을 하냐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거고요. 그거를 이제 썸 코딩으로 바꾸는 코드들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기보다 그냥 이게 무슨 이유인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거를 적용을 하셔가지고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버지가 안 됐을 때 모델이 스트럭처를 했는데 컨버지가 안 됐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 네 가지를 좀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델 스트럭처를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LRT 테스트를 잘 사용하면 가능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건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센터링이나 스케일링이라는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Z스코어링이라든가 뭐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통계책을 보시면은 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건 되게 유명한데요. 그 옵션에다가 LMER 모델의 뭐 옵션에다가 요 LMER 컨트롤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컨버지 못한 모델 안에다가 요 끝에 요 옵션을 하나 추가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계산을 어디까지 할 거냐의 이슈예요. 완전히 컨버지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컨버지가 안 되는 모델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건데요. 베이지언 모델링을 쓰는 거예요. 믹스드 모델인데 지금까지 한 거는 프리퀀티스트 모델이라고 해요. 네, 이론적인 설명은 그냥 접어두고 두 가지가 다른 게 있는데 베이지언은 좀 더 확률적인 근거를 가지는 모델링이거든요. 네, 그것이 요즘에는 더 많은 언어학자들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네, 저도 박사 논문에서 베이지언하고 프리퀀티스트를 둘 다 사용을 했었는데 참고로 아예 그냥 대놓고 광고해드릴게요. 제 박사 논문 혹시 검색해서 보시면요. 통계적인 그 기법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지면들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통계적인 설명력을 높이면서 이론적으로도 근거 있는 모델링을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서술들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뭐 교재들뿐만 아니라 그거 읽어보시면 또 리서치 자체 연구 주제도 상당히 좀 재밌는 걸 했어요. 네. 한번 보시면 저만 재밌는지도 모르겠는데 항상 교수만 재밌고 연구자만 재밌는 건데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베이지언이라는 거는요. 얘는 그 컨버지라는 이슈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다 해결해요. 무조건 한 숫자를 다 수렴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네, 계산 방식이 달라서 그런 건데 근데 다만 단점은 얘는 되게 오래 걸려요. 프로세스가. 제가 박사 논문에서 썼던 베이지언 모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 걸렸던 거는 딱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박 3일이 걸렸어요. 모델 하나 계산하는데. 그동안 컴퓨터를 켜놓고 여기 계속 그 빨간 스탑 사인이 계속 있었던 거죠. 네. 절대 건드리면 안 되고. 네. 그런 모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DV가 Dependent Variable이 캐테고리컬 때 지금 본 거는 네이절리티가 0, 1, 2, 3로 된 거를 그걸 컨티뉴스 팩터로 봤는데 사실은 그걸 오디널 팩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할 때는 또 LML에서 쓰는 함수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캐테고리컬인 거, 그러니까 이름 뭐 yes냐 no냐, 뭐 틀렸냐 맞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레이쇼 밸류도 아니고 오더도 없는 거고 그냥 캐테고리컬인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요 GLMER이라는 걸 사용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특히 두 개, 바이너리로 갈라지는 yes나 no나 뭐 정답이냐 오답이냐 이런 거는 바이노미얼이라는 펑션을 GLMER 안에서 쓰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LMER라고 썼던 거를 이거를 GLMER라고 쓰고 그 다음에 옵션에다가 여기에 뭐 method 바이노미얼 코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계산을 해내는 방식들이 있어요. 이게 또 통계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인데 그냥 간단한 솔루션만 드리는 거예요. 이 베리어블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모델이 달라지는 거는 믹스드 모델링에서는 딱 하나예요. LMER이냐 아니면 GLMER이냐. 그리고 프리딕터가 캐테고리컬이냐 컨티뉴스냐 이런 거 다 상관이 없어요. 왜 저 신청하실 때 요구사항 중에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달라지는 데이터 속성에 따라 가지고 모델을 뭘 적용해야 되냐. 그런 거 LMER에서는 하나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요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디펜던트 메저가 캐테고리냐 컨티뉴스냐. 프리딕터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것도 강점이에요. 네. 그리고 개수도 상관이 없고요.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했던 파라메트릭 테스트의 어썸션인데 레지듀얼 값들이 노멀한 디스트리뷰션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음 되게 어려운데 호모스타시리시티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한 말로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면 constant variance of residual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x축이 이렇게 증가를 하는 도중에 residual 값들을 플러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x값이 증가하는 도중에 점점 막 벌어지거나 점점 좁혀지거나 이런 패턴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파라메트릭 테스트를 쓰면 안 돼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게 아주 랜덤하게 리지드럴 값들은 말 그대로 진짜 랜덤하게 찍혔을 때만 쓰는 게 맞아요.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QQ 플롯이라는 걸 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 책에 아주 자세하게 있으니까 저는 설명을 건너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뭐 이런 이슈들도 이 책에 아주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콜리니어리티 프로블럼. 네, 이것도 너무 아쉽지만 설명할 시간은 없는데 이것도 이 책에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이슈들이 일단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나중에 문제가 부딪히시면은 뭐 저한테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네. 이 정도로만 오늘 얘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오버됐네요. 네. 네, 많은 시간을 써서 죄송하고요. 그 알린이에서 알른이로 올라가는 동안에 그 성장통을 앓는 게 조금이라도 좀 완화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들 뭐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용철 교수님 뭐 혹시 마치기 전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안 들립니다, 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이제 2시간, 1시부터 원래 2시 반까지 내정되어 있었는데, 열강을 해주셨습니다. 좀 감사하고, 오늘 사실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1교시 때는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기초사항을 배우고, 2교시 때는 이제 그래프도 배우고, 이제 약간 통계도 배웠는데, 사실 이제 그래프 하루 종일, 사실 뭐 통계 하루 종일 해도 시간이 모자르고, 사실 데이터의 시각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엑셀로 그려도 무방할 수가 있는데, 통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들으면서 좀 통계를 조금 더 보강해서 그냥 R을 사용해서 그냥 t-테스트부터 조금 고급 통계까지 하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그 동계 워크숍을 조금 개최할 때 어떤 내용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뭐 선생님들께서 의견 주실 거 있나요? 예, 저는 강원대학교 김종미 교수입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말씀드려서 저는 이 R 너무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예, 참 좋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다 보여주셔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네이저리티 1, 2, 3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측정하셨었는지 사실 R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그 음성학 그 측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어떤 걸 1이라고 하고 어떤 걸 2라고 하고 어떤 걸 3이라고 하고 하셨는지. 김정인 교수님, 자리에 안 계시나 봐요. 예, 아마 그 이메일 주시면 그거에 대한 아까 하면은 이제 어떤 실험 도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점수를 부여했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어떻게 그 점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여되어 있는지는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메일 주시면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드릴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의 그 잠깐 질문 나가느라고 못 들었는데 예, 답변은 뭐 예, 뭐든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네이저리티 할 때 점수를 1부터 3까지 사용했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부여하셨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아, 예. 일단은 스펙트로그램을 보면서 스탑갭 구간에 그러니까 파열음이 있게 있고 뭐였죠? 뭐 빅맥 같은 거 있을 때 빅하고서 스탑갭이 있는 동안에 만약에 네이저레이션이 있다면은 빅이 되면서 그게 에너지가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 찍히겠죠. 포먼트 구조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진하기로 나타나는지를 고려를 하면서 결국에는 청각적인 거를 더 중심으로 해서 예, 레이터가 2명이었나 3명이었나가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그것을 평균값을 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인터레이더 베리어빌리티를 측정하셨었나요? 아, 예. 그런 것들도 뭐 사실 퍼블리시 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직은 석사 논문 단계에서는 안 했어요. 네. 아, 그럼 캐테고리컬로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는 그 요것도 리니어로 하셨나요? 예. 그것도 사람들마다 방법들이 다르던데 그걸 그냥 레이시오 밸류로 이제 일종의 리커트 스케일 비슷한 거잖아요, 아, 사실. 컨티뉴어스로 하셨나요? 예, 리커트로 컨티뉴어스로 하셨군요. 여기서는 네, 그렇게 했어요. 일종의. 오늘 한 거는. 아, 여기선 컨티뉴어스로 예. 하셨군요. 근데 제가 네, 그게 작년에 좀 냈던 페이퍼도 그런 식으로 한 게 궁금했었는데. 있었는데 그거는 네, 오디널 밸류어블로 했어요. 그래서 네, LMER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오디널 패키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네. 오디널이 DB일 때 분석하는 것을 따로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현실적으로 네이저리티는 참 통계에 반영하기가 참 예, 어렵더라고요. 예, 예. 오히려 그 포먼트나 아니면 피치 밸류 같은 건 좀 쉬웠었는데 예, 그래서 궁금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질문입니다. 네. 혹시 기타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후에 어떤 설문조사 시 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고민해보고 김정인 교수님과 상의해서 동계 워크숍을 개최하는 방안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열강이라는 단어가 좀 합당할 만큼 정말 열강을 해주신 김종인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학예 워크숍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종인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